기계과 전공 강의하고 있는 가춘표입니다. 저는 매주 금요일 날 밤 11시에 학생들에게 무료로 멘토링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학생분들 요즘 뭐 대학원 갈까, 취업할까, 또 취업도 너무 어렵고 대학원도 좋은 대학원 들어가기엔 너무너무 빡빡하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 나이대에 참 어떻게 진로를 계획할까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하고 주위 사람들한테 많이 묻기도 했었는데요. 제가 그런 여러분들의 아픔과 답답함을 잘 알아서 여러분들께 도움될 만한 방송과 컨텐츠들을 많이 준비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현대자동차에서 Advanced Air Mobility 또는 Urban Air Mobility라고 해서 도심 항공 관련된 연구를 하고 계시는 책임 연구원님과의 인터뷰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번 시간에 약간 사업부와 아니면 연구 개발의 어떤 차이라든가 또 현대자동차에서 이런 하늘을 나는 자동차와 같은 연구를 하는 것 도대체 뭘 하는 것인지, 그리고 연구 개발 측에서는 어떤 일을 할 수 있고 이 연구 개발 측에서의 어떤 워라밸이라든가 사업 문화라든가 조직 문화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볼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2022년도에 UC 버클리에서 기계공학과 박사학위를 취득했고요. 지금 현재 독일에 있는 막스 플랑크 연구소에서 포스닥 연구원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랑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지금 여기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 멘토님께 열렬한 환영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예,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그 비디오도 같이 한번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연구원님 처음 뵙겠습니다. 너무너무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많은 학생분들이 연구원님과의 인터뷰를 보기 위해서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우리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앞서 이제 소개를 간단하게 해주셨는데, 이제 현대자동차 AAM 본부에서 책임연구원으로서 이제 AAM 기체 연구개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유, 어, 반갑습니다. 얼마나 지금 일을 하게 되셨죠? 지금 현대차에서 이제 연구개발을 수행한 지는 한 4년 차가 돼가고 있고, 음. 그 전에는 국내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그 회전익개발본부에서 이제 소형 무장헬기 개발 사업에 참여를 했었고, 음. 최근에 이제 현대차에서 그 어드밴스드 에어 모빌리티 그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면서 한 4년 전에 이제 현재 지금 본부로 이제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국내 항공 우주 산업이라고 하면 카이가 맞나요? 네, 맞습니다. 아, 거기서 회전익 아까 제가 잠 못 들었는데 어떤 연구라고 하셨죠? 카이에서 어떤 회전익 무슨 기계 연구라고 하셨나요? 네, 회전익개발본부에서 그 아, 소형 무장헬기 개발 사업에 참여를 했었고, 소형 LAH 소형 뭐라고 했죠? 무장? 무장헬기. 아, 무장 헬기. 아, 헬기를 네, 연구하셨군요. 네네. 그래서 회전익이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고, 네네네. 지금 이제 어드밴스드 에어 모빌리티의 형태 자체도 이제 회전익 그리고 고정익 두 형태가 섞여 있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업무했던 음. 분야와 좀 유사한 분야가 많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음, 여기에서도 뭐 회전익이라고 하면 뭐 드론이라는가 이런 걸로 굉장히 익숙한데 고정익도 같이 뭔가 있으니까 이런 게 뭔가 우리 멘토님께서 카이에서 일하셨던 게 굉장히 자연스럽게 넘어왔다는 느낌이 좀 드는데 오늘 학생분들이 뭐 현대자동차라는 회사뿐만이 아니라 이 얼반 에어 모빌리티 또는 이 어드밴스드 에어 모빌리티라고 하는 산업 분야에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인터뷰했었던 내용들 중에서도 자기가 이런 쪽에 일을 하고 싶은데 도대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또는 연구개발직으로 가야만 이런 어떤 AAM 같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를 가기 위해서 대학원까지 투자를 해야 될지 안 될지를 모르겠다. 뭐 이런 것들이 너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좀 그런 얘기들을 솔직하게 얘기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좀뭐 여러분들께도 좀 양해의 말씀을 드리지만 현대자동차에서 하는 일들이 굉장히 좀 기밀 관련된 혹은 보안에 굉장히 민감한 내용들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저희가 알아서 필터링을 해서 조금은 최대한 이제 그런 내용들이 적게 포함되게끔 해서 저희가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관련된 질문을 이렇게 쭉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씩 좀 해볼 건데요. 이제 처음부터 오늘 이제 딱 시작했으니까 뭘 얘기를 하고 싶냐면은 우리 이제 그 현대자동차에서 연구개발에서 하는 일, 그 다음에 연구개발 관련된 질문을 좀 받을 건데, 그 다음에 이제 사업부랑 연구개발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 다음에 직급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으로 현대자동차
일단은 뭐 누가 뭐래도 국내에서 가장 큰 자동차 관련된 산업을 이끌고 있는 회사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뭐 양산을 혹은 이 프로젝트를 실제로 만들고 프로젝트를 매니지하는 사업부라고 하는 영역이 있을 거고, 또 이것들에 대해서 리서치 앤 디벨롭먼트라는 연구 개발이라고 하는 부서로 크게 나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도대체 연구 개발에서는 무슨 일을 하는 건지 조금 알려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꼭 현대차뿐만 아니고 뭐 대기업, 중소기업 나눌 거 없이 일단 그 조직의 형태 자체가 음, 일단 뭐 사업 관리, 그리고 사업 운영을 하는 부서가 있고, 그리고 이제 반면에 또 연구 개발을 음, 하는 부서가 있고, 그거를 통틀어서 이제 연구 개발 본부라고 이제 그 언급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사업부라고 이제 언급을 하기도 하죠. 음, 그럼 이제 사업부보다 이제 한층 격상된 레벨이 이제 본부라고 부르고 있고, 음, 그래서 저희 지금 AAM 본부라고 하면은 그 그러면 이제 사업부 그리고 연구개발 안쪽 전부 다 통틀어서 이제 언급을 하고 있다라고 일단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좋습니다. 일단 사업부에서는 크게 하는 일이 이제 뭐 다들 어느 정도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그 결국엔 제품화를 시키기 위해서 시장 조사를 한다던가 이 전반적인 에코시스템을 구축한다던가. 에코시스템이라 하면은 이제 저희가 만들어내는 제품을 그냥 개발하는 것뿐만 아니고 제품을 이제 어떻게 사용을 할지, 또는 이제 그 유관 기관이랑 어떻게 유기적으로 협업을 할지, 그런 전체적인 분야를 통틀어서 이 시장의 생태계 자체를 이제 구축한다고 보시면 될 것 음, 같아요. 음, 그 반면에 이제 연구개발이 있는데, 이제 보통 지금 뭐 참여하고 계시는 청취자분들 다 연구개발 쪽에 관심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연구개발 쪽은 말 그대로 리서치 앤 디벨롭먼트인데, 리서치 쪽은 선행개발 쪽이죠, 약간. 음, 그래서 저희 이제 현대차 쪽에서도 선행개발 쪽 이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확실히 이제 그 팀, 이 혹은 이제 본부 자체가 나눠져 있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반면에 그 디벨롭먼트, 개발하시는 분들이 있고, 개발은 보통 차량 쪽은 이제 제가 알기로는 그 좀 양산 쪽으로 많이 좀 그 비중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차량이면 이제 양산 쪽이에요. 아까 같은 연구 개발이라고 하더라도 차량이면 연구 개발 쪽에 관심 있다는 얘기인 건가요? 아니, 그 연구 쪽이 있고 개발 쪽이 있고. 음, 잠시만요. 제가 이거 근데 말을 안 들어가지고 이거 좀만 좀 잡고 가겠습니다. 이거 왜 얘가 말이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잠시만요. 연구 네. 개발에서 하는 일을 하는데 선행 개발 쪽을 하고 차량 관련된 연구 개발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그 연구 쪽을 아예 선행 연구 쪽으로 보시면 이해가 편하실 것 같고, 네. 그 개발 쪽은 바로 제품화를 해야 되는 쪽으로 보시면 이해가 편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구랑 개발이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 두 알겠습니다. 개를 최대한 좀 나누려고 이제 어느 회사든 간에 좀 음,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왜냐면은 두 개가 섞이게 되면은 음. 사실은 이게 집중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조금 한 그래서 번씩만 다시 같이 우리 얘기를 하나씩 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연구라고 하는 거는 네, 이제 어떤 거고 개발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건지를 좀 다시 한 번만 얘기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연구는 오히려 이제 영어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훨씬 편하실 것 같은데, 보통 이제 리서치라고 하게 되면은 저희가 바로 어떤 실용적인 물건을 이제 프로덕트를 생산하는 측면이 아니고 음, 기반 기술 쪽에 관한 연구를 많이 하잖아요. 음, 그래서 바로 이제 시장 진출을 한다거나 아니면 뭔가 수익성을 내기 위해서 업무를 하는 게 아니고 음. 기반으로 들어가서 이제 거의 음, 좀 피직스 베이스로 많이 연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죠.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 회사 측면에서는 아예 그 선행 연구라고 아예 이름을 붙여버리면 이해하기 조금 이제 편하겠죠.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품화 양산 쪽이랑은 조금 이제 거리를 두고 구분을 하시는 게 편할 것 같고, 음, 개발은요? 개발은 이제 어떻게 보면 사업부에서 어떤 아이템에 대해서 제품화를 하자 시장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게 되면은 음,
그 제품에 대해서 실제 이제 그 시장에 내놓을 준비를 하는 거죠. 음, 본격적으로. 예를 들면 이제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음, 그 프로토타입에 대해서 뭐 성능이든 안전성이든 전체 평가가 끝나게 되면은 바로 이 양산에 들어가는 음. 그 바로 전 단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양산이 들어가기 전 바로 그 단계구나. 그렇죠. 양산을 그러면은 위한 검증을 굉장히 많이 하겠죠, 아마 시험 음, 레벨에서. 예를 들면은 그런 건가요? 그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예를 들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그 현대자동차에서 가끔 영상 보니까 평행 주차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바퀴가 90도로 이렇게 휘어져 가지고 이렇게 주차하는 뭐 이런 어떤 시스템이 있는데 이런 정도는 양산이 되기 전이라고 하기도 좀 애매한 양산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니까요. 이런 거는 약간 리서치에 해당되는 건가요? 디벨롭먼트에 해당되는 건가요? 그런 연구의 어, 특성이면요. 이게 지금 현대차 뭐 차량 쪽에서 어떻게 이제 뭐 조직 구성이 되는지 사실 저도 아, 그렇군요. 확실하게는 알지 못하는데 찾아보면 나오긴 하겠죠. 근데 그걸 네네네. 뭐 말씀드리거나 이러기 힘들 것 같고 그 정도 레벨이라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사실 그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도로에 대한 도로교통법도 있을 거잖아요. 네네네. 그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게 바로 양산이 돼서 이제 사용자가 그 컨트롤 한다거나 이러기는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아, 네네네. 아무리 운전할 때 이제 그 휠 네개가 따로 움직이거나 이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라이센스를 다시 받아야 될 수도 있고 좀 음, 쉽지가 않은 문제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약간 측면으로 간다면 선행적으로 제가 볼 때는 리서치에 가깝지 않을까 음, 생각이 듭니다. 핵심은 이 양산이 이제 거의 들어가기 바로 전에 뭔가의 어떤 성능 개발이라든가 안정성 같은 걸 이제 테스트하는 부분이라고 하면 좀 디벨롭먼트에 가까운 거고 연구라고 그렇죠. 하는 거는 정말 뭐 정말 지금 하고 계시는 AAM이라든가 아니면 정말 다른 차원의 모빌리티 이런 것들을 뭐 로보틱스나 이런 거나 뭐 로보틱스도 물론 뭐 분야에 따라 다르겠지만 뭐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될 수가 있겠네요. 아, 알려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일단 연구 개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했을 거라 생각하고 그럼 조금 약간 현대자동차 내에서도 사업부가 있고 어쨌든 연구 개발이 있으니까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와닿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학생들이 느끼는 감정이 어떤 거냐면 제가 이제 멘토링을 충분히 해보면서 느끼는 바로는 나는 직장 가고 싶어요. 근데 직장을 가는데 기왕 갈 거면은 조금 전공의 어떤 활용도가 있는 약간 전공을 좀 쓸 줄 아는 그런 전문성을 갖고 있는 직업을 원한단 말이죠. 근데 이게 사업부는 내가 기계공학과라든가 전기전자라든가 뭐 이런 공대적인 지식이 없다고 하더라도 혹은 회사에서 그냥 재교육만 받으면은 금방 뭐 따라갈 수 있는 정도라면은 연구개발을 가는 게 좋지 않을까 뭐 이런 고민들을 막 하는데 그와 동시에 또 막 대학원 2년에서 5년 이렇게 쓰는 거 굉장히 부담스럽기도 하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진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사업부랑 연구개발 도대체 뭘 선택해야 되냐 궁금한 친구들이 많은데 사업부랑 연구개발 좀 어떤 게 좀 차이가 좀 있다라는 거를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음, 일단은 그 그러니까 사업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제가 편하게 사업 쪽으로 이제 이해를 하게 되면은 그뭐 구분을 한다면은 이제 뭐 사업 관리, 전략, 마케팅 혹은 HR 음, 뭐 이런 다양한 부분이 있겠죠. 네, 다양한 부분이 있을 거고 연구 개발은 저희가 앞서서 이제 뭐 얘기를 한번 했었고 네, 근데 이제 제 경험상 일단 볼 때는 그 사업부 쪽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학사 비율이 좀 상당히 높고 그리고 또 신입사원 음, 분들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어떻게 신입사원이요. 보면은 네네 뭐 제 전 직장에서도 그런 경향이 있었고 어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조금 그 상황 대처 능력이 빠르거나 음, 그죠?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 또 이제 신사업부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기술이나 트렌드에 대해서 좀 빨리 적응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 부분을 이제 반영하기 위해서 아마 뭐 오히려 이제 더 많이 이제 전공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거나 좀 본인의 백그라운드가 강한 그러신 분들보다 이제 학부 쪽,
그리고 이제 신입 사원분들을 좀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무슨 말인지 알겠네요. 뭔가 자기가 너무 전문성이 있으면은 그 바운더리를 넘어갔을 때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제한되는 거가 있는데 지금 막 들어온 신입사원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런 것을 빠르게 적응해서 배울 수가 있는 거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신입사원 또는 학사비율이 높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군요. 네. 네네. 음, 좋습니다. 그럼 연구개발은요? 연구개발 쪽은 뭐 저희가 다 예측할 수 있듯이 사실은 굉장히 이제 좀 특화된 분야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최소 석박 정도의 그 학위를 가지신 또는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을 당연히 선호할 수밖에 없고 음, 특화된 분야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이제 굉장히 좀 각광받고 뜨고 있는 신기술 쪽이 이제 전동화 쪽이나 음. 그리고 뭐 데이터 사이언스 뭐 그런 쪽이 되겠죠.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게 대표적으로 이제 전동화라고 하셨나요? 예, 전동화? 맞습니다. 이게 전동화 쪽. 전동화? 약간 이 오토매틱 이런 걸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그쪽 아니고 이제 일렉트리피케이션이라고 아, 보면 되는데 차량도 지금 전부 다 이제 뭐 내연기관 쪽에서 전부 다 모터, 배터리 그런 쪽으로 넘어가고 있고 그 음, 추세는 이제 항공 쪽도 마찬가지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지금 저희 본부에서도 그러니까 이제 제가 뭐 저희 본부에서 이제 하는 업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보안이나 이렇게 예민하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기 전에 기존에 뭐 저 스스로도 구글링을 한번 해보고 이게 공개된 정보인지 한번 확인해 봤었는데 사실 제가 알고 있는 이상으로 이미 뭐 많이 공개가 돼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 편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좋아요. 항공 쪽도 이제 다 전동화가 되고 있고 음, 기존의 내연기관 엔진이나 이런 걸 사용하지 않고 이제 배터리, 모터 혹은 심지어 이제 수소연료전지 네네네. 네, 이런 이제 동력원을 사용을 해서 음,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학부에서 바로 들어와서 캐치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음, 학부를 네, 그래서 졸업하자마자 가기엔 좀 그렇게 힘들 수 있다. 그쵸. 들어오게 음, 되면은 와서 이제 그 해당 부서에서 가르치는 기간만 하더라도 음, 뭐 상당한 투자를 해야 되고 사실 회사 입장에서는 메리트가 별로 없을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이제 전문적인 분야에 있어서는 확실히 이제 석박 혹은 경력직까지도 이제 선호하는 추세가 좀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한번 이런 멘토링을 많이 받았어요. 그 경력자까지 얘기하셨는데 그 학생들 중에 자기가 연구개발직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공고를 보니까 석사 학위 우대라고만 적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말만 따지면은 우대가 된다는 거지 학사 졸업한 사람이 못 들어간다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근데 우리 멘토님께서 보시기에는 이게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학사가 들어갈 수 없는 거는 아니지만 실제로는 석박사가 대부분 차지할 정도로 이게 학사가 들어가는 건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라든가 아니면 뭐 실제로 학사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뭐 이런 어떤 케이스에 해당되는 걸까요? 연구개발직의 학사 졸업자의 비율 아니면 또 취업 경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알려주실래요? 일단 대부분 연구개발 쪽 채용 보시면은 이제 그 석사 우대 혹은 이제 뭐 박사 우대 음, 그런 쪽이 많이 이제 좀 명시가 돼 있고 네, 근데 실제로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산업마다 다를 수 있는데 네,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빅테크 기업 그런 쪽은 아니기 때문에 네네, 그쪽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사실 말씀을 드릴 수 없고 네네네. 제조업 그러니까 뭐 자동차 차량 쪽이나 항공 쪽 모빌리티 이런 쪽을 보게 되면은 아, 이제 학부 졸업하고 바로 들어오는 케이스도 많이 있긴 있어요. 음, 근데 이제 비교를 하자면은 그 전 직장 같은 경우에는 음, 어떻게 보면은 그 학부생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좀 많이 있었죠. 상대적으로. 아, 그래요. 그러니까 연구개발직 네, 내에서도 학부생들 정도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었던 얘기군요. 그 당시에는. 그렇죠. 그렇기 예. 때문에 이제 그런 분들 많이 채용을 해서 이제 업무를 수행을 했던 거고 예를 들면은 이제
그 구조 설계 쪽, 음. 뭐 카티아를 활용해서 음. 도면을 그린다던가, 그죠? 네. 그리고 이제 양산 체제에 아예 들어가 있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생산 관리나 이제 직접 당연히 이제 생산직은 아니겠죠. 근데 음. 생산 쪽 관련된 업무에도 이제 대졸 분들이 하실 수 있는 업무가 많이 있거든요. 음. 그래서 그런 쪽 업무가 있기 때문에 이제 개발 쪽이지만 학부분들이 들어가서 이제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었고 그런 경우에는 확실히 이제 많이 채용을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근데 이제 연구 만약에 쪽에서는 어떻게 들어가는 건가요? 선행 연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쵸 그게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그렇죠. 음, 지금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물론 이제 개발도 있고 연구도 있지만 그 연구 쪽을 보게 되면은 사실 그 학부 비율이 높진 않아요. 그렇군요. 왜냐면 이제 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람이 가이드라인을 주고 네네네. 뭐 어떤 툴을 뭐 어떻게 돌려라 이런 식으로 알려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쵸. 그래서 주도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과제화를 하고 과제의 목표를 세우고 전체 일정을 이제 리드하면서 그리고 음. 이제 어떤 부분을 어떻게 연구를 할 건지 음. 그게 사실은 이제 백그라운드가 있어야 이제 그런 전체 일정을 세울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떤 부분을 연구하는 게 이제 중요한지 포인트를 음. 짚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선행 연구에 있어서는 사실은 학부 비율이 높지 않다고 말씀을 확실히 드릴 수 있죠. 이게 굉장히 소름 돋네요. 그러니까 연구 개발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개발직과 그러니까 연구 개발 부서 안에서도 이 개발직과 선행 연구가 굉장히 다른 성격을 갖고 있고 말씀하신 걸 좀 종합해 보면은 어쨌든 개발이라고 하는 건 양산하기 전에 어떤 모든 거를 테스트하고 한번 검증하고 이런 것도 다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학부생들도 충분히 관여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은데 리서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냥 단순히 너 이거 해와 그래서 이거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렇게 할 수가 있고 뭐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여기에는 좀 비율 자체가 없군요. 우리 임현수님께서 연구개발 직무에서 학사, 석사, 박사 비율이 궁금하다고 했는데 우리 뭐 개발 직무에는 그래도 좀 있다고 했으니까 한 그럼 선행 연구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되나요? 학사랑 석사, 박사 비율이 어느 정도 될까요? 대략 뭐 일반할 수 없겠지만요. 어, 저도 이제 그 저희 본부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연구 개발 이렇게 이제 단편적으로 아예 이분법으로 나눠서 네네네. 이렇게 하진 두지 않기 않군요. 때문에 그렇군요. 예, 그걸 알 수가 없고 음. 근데 분명히 이제 선행 연구하는 쪽이 있거든요. 그리고 네네네. 이제 뭐 친구들을 통해서 확인을 해봐도 사실 선행 연구 쪽은 비율이 높지도 않고 그리고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어떻게 기회가 돼서 그 선행 연구 쪽으로 아예 뭐 관련된 본부나 아니면 심지어 어떤 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기술 센터가 따로 아예 설립이 돼 있기도 해요. 음. 그런 쪽으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사실 주도적으로 일을 하기 힘들고 음. 그리고 이제 뭐 본인이 그 펼치는 꿈을 좀 다 펼치긴 쉽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그 확실히 그런 쪽은 박사에 대한 우대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음. 만약에 이제 선행 연구 쪽을 선호하신다라고 하시면 개인적으로는 최소 석사 뭐 가능하다면은 이제 박사를 취득하시고 음. 쪽 업무를 하시는 게 확실히 유리합니다. 이게 막연하게 알고 있었는데 뭐 어쨌든 이런 일반화할 수는 없겠죠. 왜냐면 부서도 굉장히 다양하고 지금 얘기하신 걸 들어보니까 이게 복잡하네요. 현대자동차가 이렇다가 아니라 현대자동차 안에서도 지금 일하고 계신 게 AAM 본부라고 했었고 사실 이 AAM 본부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안에서 사업부도 있고 연구개발도 있고 뭐 선행연구니 개발 이게 다 짬뽕이 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비율이 얼마 이렇게 딱 얘기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건데 여기서 어쨌든 핵심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적어도 뭔가 정말 먼 미래의 어떤 연구 관련된 거, 피직스 관련된 거라든가 정말 선행 연구다라고 싶은 것을 하고 싶다면은 최소한 석사 또는 박사까지 하는 것이 굉장히 권장되더라라고 하는 의견이 있다라는 걸로 좀 정리를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정말 속 시원했어요. 이거 모르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고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이게 제가
멘토링을 하면서 우리 멘토님의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알게 된 건데 연구 개발에서 연구랑 개발이 너무 다르네요. 그래서 지금 네. 그 단어에서 혼란스러웠던 게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지금 현재 거의 한 40명 정도 되시는 분들이 보고 계신데 좋아요랑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직급 체계는 어떻게 되나요? 그 좀 요즘 그러니까 연구개발 쪽에 아무데도 모르는 분들이 많으니까 보통 사업부는 대부분 이제 뭐 사원, 대리, 과장, 차장 이렇게 식으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직급 체계는 뭐 어느 식으로 되나요? 지급 체계는 이게 보니까 그 인터넷에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게 예를 들면 얘기하는 게 뭐 사교에 위반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찾아봤는데 이미 다 공개가 잘 돼 있고 예전에는 굉장히 복잡했어요. 직급 체계가 굉장히 이제 직급이 세분화돼서 나눠져 있고 그랬는데 요즘엔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좀 간소화하고 음. 심지어 어떤 좀 아예 직급을 폐지하는 그 대기업도 뭐 많이 프로님 뭐 있는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추세고 요즘도 뭐 그렇게. 네, 맞습니다. 그게 음. 이제 뭐 수평적인 조직 문화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부분이 많이 있고 근데 저희 쪽도 이제 많이 간소화가 돼서 이제 보시면은 일단은 뭐 저희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사업부라고 하게 되면은 직 쪽에서 이제 음흠. 일반직에 해당되는 것 같고 또 R&D 쪽은 연구직 음흠.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기술직, 영업직, 음흠. 정비직 이런 식으로 나뉘는 것 같은데 일단 연구직을 보면은 직급이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연구원, 책임연구원. 딱 요즘 그렇게 돼 있구나. 그 선임 예전에는 연구 뭐 뭐 이런 게 없군요, 요즘은. 대리, 과장 뭐 이런 쭉쭉 올라갔던 것 같은데 그런 걸 다 없애고 근데 그 직급 안에서 이제 연구원에서도 이제 뭐 G1, G2 안에서 그런 이제 그 호봉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그런 식으로 하나 또 이제 나눠진 체계는 그렇군요. 있는데 겉으로 드러나진 않죠. 그렇죠. 이제 서로 이제 뭐 동료들끼리 제가 G1인지 G2인지 G3인지 뭐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죄송한데 네. 그레이드가 아니겠죠? 제가 잘 몰라가지고 G라는 것의 의미가. 어, 그레이드가 맞을 것 같기도 어. 한데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거는. L1, L2 그 F 그러니까 미국에서 하는 거랑 비슷하게 가네요. 레벨 1, 2, 3, 4, 5, 6 네네. 해가지고 박사 따면은 레벨 4부터 시작하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 이게 좀 약간 비슷한 식의 약간 계획 체계인 것 같습니다. 네, 요즘 되게 맞습니다. 간순화되고 있군요. 그 레벨로 그냥 아예 심플하게 연구원으로 그냥 하고 책임 연구원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한 단계가 좀 있는 거고 그러면 이제 프로젝트 리더 이런 거는 팀장이라는 말을 쓰나요? 뭐 그런 요즘도 쓰나요? 똑같이 쓰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게 팀장 같은 게 조금 이제 차별해서 이렇게 있고 이렇게 되는군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유,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좀 이렇게 이야기해봤고 이제 조금 하늘 나는 자동차 요즘 되게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니까 요 얘기를 좀 해보죠. 요 얘기를 좀 해볼 거고 여러분들 좋아요랑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께서 많이 또 이제 채팅으로 질문 올려주고 계신데 이거 나중에 다 보고 있다가 한 번에 제가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질문 남겨주시고 만약에 여러분도 혹시 밤 늦어가지고 가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뭐 질문 못 볼 수도 있는데 걱정하지 마시고 이 영상은 나중에 올라가니까 그때 확인하실 수도 있으니까 미리미리 궁금한 거 있으면 그냥 즉흥적으로 바로바로 올려주시면 최대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예상 질문 먼저 좀 핸들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우리 AAM이라고 하셨으니까 우리 현대자동차의 Advanced Air Mobility 간단하게 뭐 어떤 일을 하는지만 알려주십시오. 네.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돼가지고 그렇죠. 제가 예. 짧게 짧게 답변 드리고 오히려 질문을 좀 받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네. 일단 AAM이라고 하면은 일단 현대차가 좀 두각을 드러낸 거는 2020년 CES라는 그 소비자 가전 음. 뭐 박람회 이런 게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소위 말하는 UAM 이제 이름은 SA1인데 음. 그 SA1 컨셉을 이제 대중들에게 선보이면서부터 이제 좀 두각을 나타냈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그와 관련된 연구 개발을, 기체 개발을 수행하고 음.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기체의 특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의 그 내연기관, 뭐 터보젯, 터보프롭 이런 이제 가스를 활용하는 그런 추진기관에서 벗어나서 배터리, 뭐 음. 수소연료전지 시스템 같은 친환경 파워트레인이 탑재된
기체를 개발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우, 좋네요. 그럼 이게 실제로 뭐 아까 고정익, 회전익 얘기도 하셨는데 배터리나 수소 연료 전지로 돌아가는 어떤 그 하늘을 정말 헬리콥터 같이 나는 이런 거를 우리가 상상하면 될까요? 맞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프로펠러도 달려 있고, 음,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항공기의 그 양력을 받는 날개도 달려 있어서 네, 헬리콥터처럼 이륙을 해서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보잉 747, 787 같은 이제 그런 비행기처럼 네네네. 크루즈 비행을 하고 또 다시 헬리콥터처럼 수직으로 착륙을 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너무 멋있거든요. 이게 솔직히 기계공학이라든가 공대생들은 다 느끼겠죠. 이게 가슴이 두근두근하는 컨셉의 어떤 프로덕트인데 이거 지금 우리 닉네임께서도 질문 주셨지만 이게 실제로 상용화가 되나요? 굉장히 먼 얘기일 것 같은데요. 상용화를 위해서 다들 열심히 이제 노력을 하고 있고, 뭐 음, 저희뿐만 아니고 이제 뭐 경쟁사들 가장 이제 현재 앞서가고 있는 네네. 업체 중에 하나가 이제 조비라는 업체가 조비. 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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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비라는 업체가 있는데 실제 조비에서는 현재 비행 시험을 하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UAM 기체를 개발을 해서 비행 시험을 하고 있고, 아, 그렇군요. 현대차에서는 이제 지사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게 2028년에는 이제 상품화를 하겠다라고 아예 공식적으로 언급을 했죠. 기사를 통해서. 이게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드론이라는 게 요즘 사람들이 갖고 놀 정도로 많이 어떻게 보면 좀 보급화, 대중화가 되어 있는데 이게 실제로 사람을 태우려면은 단순히 어떤 안정성이라든가 기술의 개발뿐만이 아니라 이게 법 규율 뭐 아니면 어떤 여론에 대한 인식 뭐 여러 가지가 진짜 많이 같이 이게 협업을 해야 이게 좀 활용화가 되겠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말씀해주신 부분을 이제 사업부 쪽에서 네네. 전부 다 이제 관여를 해서 업무를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어쨌든 아까 배터리 얘기도 나왔고 사실 약간 항공우주라고 하면은 기계과랑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가장 밀접한 과로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데 UAM 혹은 AAM에서 이 기계공학의 역할 뭐 어떻게 보시나요? 기계공학이 중요한가요? 당연히 중요하겠지만요. 일단 제가 종사하고 있는 분야라 당연히 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근데 그걸 떠나서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어, 일단 뭐 기계공학은 옛날부터 음. 뭐 자동차, 중공업, 기존 뭐 산업을 통틀어서 음. 사실 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현재까지 해왔고, 근데 아마 지금 이런 질문이 나오는 이유는 저도 당연히 공감을 하는 게 최근에는 이제 좀 더 이제 팬시한 음. 그런 기술을 선호하는 추세로 많이 넘어가잖아요. 이 네. 학생분들도 멘토링을 해보면 확실히 이제 그런 게 느껴지는데 뭐 자율주행이나 음. 뭐 AI 머신러닝 이런 쪽으로. 근데 일단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절대 이제 비중이 줄지는 않는다. 음. 왜냐면은 지금 뭐 추세를 보면은 지금 항공 쪽을 보게 되면은 제가 이제 이쪽 분야에 종사를 하기 때문에 음. 기존 엔지니어 분들의 수요는 근데 공급이죠, 공급. 음. 그러니까 공급은 빠르게 늘지가 않는데 늘 수도 없고 사실은 음. 매년 이제 그냥 뭐 대학을 평탄하죠. 뭐 졸업생들 뭐 예상 졸업생들 그죠? 똑같으니까요. 졸업생들이 정해져 있잖아요. 네. 근데 그 반면에 지금 항공 쪽은 기존에 이제 보잉, 에어버스, 뭐 엠브레이어 이런 쪽에서 시장을 선점하고 있던 그런 이제 커머셜 에어라인 음. 그런 쪽에서 더 이제 확장이 돼서 사실은 아예 새로운 이제 분야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네, 그쵸. 왜냐면 비행기랑 거의 비행기도 아닌 자동차도 아닌 약간 이 중간 단계니까요. 그죠? 중간 개념이 생겼고 그 말인즉슨 이제 파이 자체가 커진 거죠, 사실은. 파이 자체가 괜찮네요. 커졌는데 수요가 늘어나고 근데 공급은 사실은 유지가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느끼는 이제 느낌 자체는 당연히 뭐 이제 소프트웨어 코딩, 음. 뭐 오토노머스 이런 쪽으로 이제 더 눈길이 갈 수 있지만 음. 전체적으로 이제 기계공학을 졸업해서 할 수 있는 일 자체가 지금 굉장히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음. 제가 볼 때 앞으로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또 채용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도 사실은 사람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그 시점이 맞고,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뭐 그렇네요. 기계공학 네. 선택한다고 해서 뭐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네. 정말 걱정을 많이 하고요. 아마 아시겠지만 자율 전공으로 뽑는 뭐 카이스트나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는 2학년 넘어갈 때 사실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기계과가 제일 인기가 많았던 학과 중에 하나였음에도 불구하고 요즘은 다들 전자전기라든가 컴공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간대요. 물론 저는 이제 기계 관련된 전공을 강의하는 강사이기 때문에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이 기계과가 많을 텐데 사실 저는 뭐 기계과를 무조건 뭐 좋다 나쁘다를 얘기하기보다도 이런 어떤 전반적인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고 싶었어. 왜냐면은 요즘 학생들이 막 네카라 쿠베라든가 뭐 부트캠프를 통한 코딩 테스트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자꾸 눈에 보이니까 나 이거 기계과인데 뭐 복수 전공을 해야 되나 아니면 무슨 뭐 전과를 해야 되나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고민이 많아지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기계공학에 대한 역할이라든가 앞으로의 비중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었는데 너무 좋네요. 그럼 어쨌든 비중은 앞으로 줄어들지 않는다라고 하면요. 우리 그 지금 일하고 계신 UAM 관련된 분야에서는 뭐 어떤 기계공학이 역할을 좀 할 수 있는지 좀 그냥 예를 몇 개 좀 들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그 뭐 과목이랑 매치를 하면은 좀 이해 음, 쉽게 할 것 같은데, 음, 예를 들면 고체역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조 설계나 네, 구조의 응력 또는 필요 해석 음, 이런 쪽 업무를 수행을 할 수 있고, 또 사람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죠, 사실 이런 분야는. 정말 중요하죠, 사실은. 예, 네, 그리고 유체역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예상할 수 있듯이 유동 CFD, 해석, 음, 네, 뭐 CFD 그리고 공력 소음 해석, 어쿠스틱스, 소음도 중요하죠, 그쵸. 네, 그런 쪽이 있고, 사실 실제로도 이제 그 UAM 지금 이제 상용화에 앞서서 그 가장 뭐 정부든 어디든 나사든 간에 중요하게 보는 뭐 한 4대 음, 핵심 현안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소음이거든요. 그쵸. 네, 그런 측면으로 볼 때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 진동학이랑도 강조할 굉장히 수 관련이 있는, 있겠네요. 그럼 이런 것들은요. 그쵸. 음, 소음이랑 진동은 이제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음. 소음 진동은 굉장히 지금 이 UAM 사용화에 있어서도 많은 이슈가 될 수도 있고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이제 관심이 있죠, 사실은. 근데 저도 그 100번 공감하는 게 얼마 전에 그 스위스의 융프라우프를 갔더니 사람들이 드론을 날려서 촬영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작은 드론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소음이 굉장해서 이거 이렇게 작은 아이도 이렇게 시끄러우면 사람 태우고 다니는 거는 너무 시끄럽겠는데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게 이제 뭐 한두 대가 아닐 거고 그러니까요. 뭐 여러 대가 날아다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회 수용성 문제로 번질 수 있는 거죠.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네. 4대 역학 중에 열역학 같은 경우는 어떻게 뭐 배터리 열 처리다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사용되겠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 음. 나오는 이제 발열량으로 인해서 음. 생기는 이제 뭐 열해석 음. 또는 이제 연소 추진 해석 이런 쪽이 있고 뭐 어떻게 보면 있었는데 현재는 그쵸. 이제 이게 좀 이제 전동화 넘어가는 쪽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쪽은 뭐 확답은 못 드리겠네요. 그쵸. 그쪽은. 이거는 사실은 이제 배터리로 넘어간다라고 하면서 상충되는 부분이니까 물론 이제 때에 따라서는 그런 제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써야 되는 또 있겠지만요. 네, 마지막으로 맞습니다. 그럼 그리고 이제 동력학계 뭐 컨트롤 로보틱스 이런 거랑도 좀 연관이 될까요? 그쵸. 동력학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항공기 자체에서 이제 그 움직이는 이제 기구학적인 파트가 사실 많지는 않아요. 근데 그쵸. 그 중에서 보면 이제 착륙 장치나 네네네. 그리고 가장 대부분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로터가 달리는 부분에 그 로터 시스템 그 링키지가 많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쪽, 로터 설계 쪽 그런 쪽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할 수가 있죠.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겠네요. 예를 들면 우리 핸드폰 접혔다 폈다 하는 그 부품도 어떻게 보면 그 기구학적인 요소가 그쵸. 들어가는 것처럼 이 드론이라든가 어떤 이런 비행기 같은 경우도 이런 착륙 장치에서 이렇게 계속 뭐 기계 부품이 필요할 테니까 그런 걸 설계할 줄 아는 구조 설계라든가 동력학 제어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좀 필요하겠네요. 너무 이해가 잘 되는데요. 기계공학이 정말 이 AAM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네요. 참. 근데 그러면요. 이거는 AAM이긴 한데 사실 많은 학생들이 그것도 궁금해요. 물론 뭐 지금 우리 멘토님께서는 AAM 쪽에서 일을 하고 계시지만 현대 자동차에서는
자동차를 만약에 하는 거 물론 이제 일을 안 하시니까 정확하게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대충 이렇게 주위 동기들이라든가 이렇게 친구들한테 좀 들어봤을 때 요즘 자동차에서 기계공학 잘 안 뽑나요? 뭐 좀 어렵나요? 어때요 분위기가? 차량 쪽도 이제 저희랑 어떻게 유사한데 제가 볼 때는 음, 그 앞서 뭐 하나 이제 확실히 말씀 못 드린 뭐 음, 연소에서 뭐 그런 그쪽은 이제 확실히 내연기관의 비중이 음, 이제 뭐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제 아예 그 음, 정책적으로 이제 막히는 부분이라서 그쪽은 확실히 이제 그 비중이 줄어드는 게 맞고 음, 나머지 말씀드린 뭐 구조 설계, 동력 피로, 유동, 뭐 공력 소음, 그 기타 뭐 전체 그런 분야에 있어서는 아직도 사람이 뭐 많이 필요한 게 사실이죠. 그러면 반대로요. 우리가 막연하게 알고 있었던 그런 인공지능, 빅데이터, 뭐 데이터 애널리시스, 사이언스 이런 것들 많이 필요로 하나요? 오히려 반대로 당연하다고 느끼긴 한데 실제로도 그렇게 좀 와, 되게 많이 필요로 하는 분위기가 있는 건가요? 그게 차량 쪽 분위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게 되게 최근에 이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음, 차량 쪽 분위기는 사실 아직 모르겠는데, 어, 그런 기술이 사실 이제 빅테크 기업에서는 굉장히 음, 이제 좀 필요하고, 음, 이제 실제로도 채용을 많이 하고 있는 추세가 맞는 것 같고, 음, 그래서 뭐 구글이나 뭐 그런 쪽에서는, 네네네. 근데 이제 저희 쪽, AAM 쪽에서는 사실 가장 중요한 게, 뭐 세이프티, 안전 쪽이나, 음, 아까 말씀드린 뭐 운용을 할 때 뭐 외부 공력 소음이나 이런 사회적 수용성, 사실 이런 현실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그 데이터 사이언스, 머신러닝, AI 뭐 이런 쪽 굉장히 이제 미래 유망한 기술이기는 한데 어떻게 보면 저희 입장에서는 그 선행 연구 쪽인 거죠. 네네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이제 다른 쪽 비교해서 체감상 그렇게 많이 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학생들한테 매번 얘기하는 거긴 한데요. 주위의 대사를 따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게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자기가 그냥 좋아하는 거 따라가다 보면은 모든 분야에서는 자기 분야가 항상 필요로 하는 것이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시면 되겠고요. 예, 요 얘기들은 이제 다음 질문에서 하려고 했었는데 자연스럽게 나온 것 같습니다. 우리 AAM 분야에서 이제 유망 또는 이제 필요한 역량은이라고 했을 때 방금 얘기했었던 정말 어떤 이 실제 어떤 운용과 관련돼서 해결해야 되는 어떤 공학적인 문제, 엔지니어링 프로블럼과 관련돼 있는 어떤 피로 해석이라든가 왜냐면 로터 같은 게 막 돌아가면 어쨌든 응력이 계속 시클릭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 거니까 거기에서 언제 깨지는지 이런 어떤 세이프티 관련된 피로 해석 부분이라든가 시끄러우니까 그걸 소음 제어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현실적으로는 더 급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거 좀 하고 싶고 재밌어 한다라고 하면은 기계과가 망한다더니 나락간다느니 이런 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지원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 정말 마지막으로 카이에 있었다가 지금 AAM 분야로 간 것 같은데 이게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 사실 현대자동차가 AAM 약간 좀 긴가민가하다는 사람들도 있고 잘 안 알려져 있고요. 뭐 일반 대중들에게는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현대자동차에서 잘 하나요? 그러니까 뭔가 입사를 하셨어요. 이제 뭐 카이에 계시다가 또 이렇게 입사를 하셨으니까 뭔가 그래도 뭐 전망이 밝으니까 좀 이렇게 가려고 하시지도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어때요? 잘 하나요? 이쪽 회사? 투자도 많이 받고? 일단 기존에 이제 카이에 있을 때는 그 회전익 본부에서 일을 했었고, 음, 네, 뭐 항공 쪽에 이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면은 아실 것 같은데, 카이는 이제 군 사업만 이제 수행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국내에서 사실은 그 민간 항공 쪽으로 사용화를 하거나 음, 뭐 시장을 선점하는 경우가 아직까지는 뭐 슬프게도 없고, 음, 뭐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어, 그래서 일단 저도 사실 2020년도 그때 이제 CES에서 SA1 기체를 보면서 음, 그때 좀 많이 이제 좀 끌렸던 것 음, 같아요. 보다 이제 카이 있으면 이제 군수 사업을 음,
어쨌든 계속 좀 진행을 할 거고, 그쵸. 그리고 그쪽은 시스템도 상당히 잘 구축이 돼 있어요. 음, 그래서 국내에서 가장 이제 항공기 개발 기술력은 가장 뛰어난 카이가요. 업체고, 네. 음, 그 사실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절대 이제 기술력이 뒤처지지 않거든요. 제가 음, 현재 이제 외국 기업이랑 많이 일을 할 때 음, 같이 이제 협업을 해보면은 기존에 제가 카이에서 이제 배웠던 뭐 지식이나 기술이나 그런 부분이 절대 뭐 해외 기업에 밀리지 않고 그럴 음, 정도로 이제 기술력이 높은 기업임은 맞지만 거기 있으면 이제 결국에는 계속 이제 군수 사업을 해야 되고 음, 좀 미래 기술 쪽에서는 조금 이제 멀어져 있잖아요. 그쵸. 그러기 방산 때문에 쪽이니까요. CES를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보다 이제 좀 더 진보적인 기술을 연구해보고 싶다는 생각에 이제 현대차로 넘어오게 됐고 현대차에서는 실제로 굉장히 좀 활발하게 네, 좀 공격적으로 열심히 개발을 하고 있어요. 음, 그래서 뭐 어떻게 개발을 하고 있는지는 좀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지만 어쨌든 네네네. 그렇죠. 어, 네, 좀 기다려 주시면 제가 볼 때는 조만간에는 좀 많이 대중 앞에 좀 공개를 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지금 아마 굉장히 좀그 과도기에 있어서 음, 뭐그 기사나 뉴스나 이런 걸로도 많이 안 나오고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그렇군요. 그 내부 그렇군요. 분위기를 좀 볼 때는. 사실 제가 이제 막스 플랑크에서 제 바이오 메테리얼 부서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하는 연구 중에 하나가 이제 responsive material이에요. 그러니까 외부 충격에 의해서 반응하는 어떤 재료들 그런 것들이 이제 활용이 되면은 뭐 비가 왔을 때 이렇게 지붕이 쳐져지는 어떤 건물을 만들 수도 있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응용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요즘 그런 세미나도 있었어요. 이렇게 드론이 활용화가 되면은 여태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어떤 건물의 진입로 자체가 완전히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죠. 이제 천장이 열린다든가 아니면 천장에서 이렇게 무슨 스타크래프트에서 캐리어들이 왔다 갔다 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인프라스트럭처가 다시 구성이 돼야 되고 그거에 따라서 건물의 높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어느 정도 좀 규격화도 좀 돼야지 좀 효율성도 올라가니까요. 그래서 참 시대가 이제 빨라졌고 정말 새로운 어떤 시스템이 이제 나오는구나라고 생각하면 가슴이 참 설레기는 하는데 현대자동차에서 열심히 지금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참 기대가 많이 되고요. YS님께서 이번 연도에 AAM 채용 계획 없는 거냐고 물어봤는데 뭐 모르시죠? HR 쪽은 전혀 모르시죠? 하는지 안 하는지 뽑고 있나요, 사람들을? 음, 제가 어려우시면 볼 얘기 때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아니요, 있기는 있는데 뭐 규모라던가 네네네. 또는 어떤 분야에 대해서 채용을 하는지는 뭐 HR 쪽에서도 이제 좀 많이 시크릿하게 다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그냥 기사를 열심히 찾아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좋습니다. 같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충분히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네. 기왕 지금 하나 또 뭐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 이 AAM 또는 UAM을 연구하는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좀 한다고 하네요. 이게 민간 쪽에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여기랑 여기도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어떤 경쟁적인 입장에서? 제가 볼 때는 하나랑 현대차랑 굉장히 음, 유사하게, 음, 유사하게 같이 이제 굉장히 적극적으로 연구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게 굉장히 앞으로 또 새로운 사업이니까. 근데 여기서 어쨌든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이런 뭐 하늘을 나는 자동차라든지 드론이라든가 이런 게 만들어져도 우리는 자동차를 탈 것이고 우리는 또 비행기를 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계공학에 있었다고 해서 겁먹지 말고요. 이런 게 생긴다고 해도 어쨌든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만 해서 전문성만 있으면 어디든지 다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는 분명히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잘 찾아서 전문성 있게 좀 집중해가지고 선택과 집중을 잘해가지고 좀 준비를 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 요 얘기 그럼 좀 현실적인 취업 얘기를 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요. 요거 좀 궁금한데 요 얘기 그 현대 자동차의 취업 관련된 얘기인데 실제로 물론 이제 우리 멘토님께서는 경력직으로 오신 거기는 하세요. 그러나 그래도 주위 친구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좀 들은 게 있으실 것 같아서 연구개발직에 취업하려면은 뭐 실제로 어떤 프로세스를 거치나요? 석사인 경우랑 먼저 석사 뭐 일단은 학사 말고 석사 먼저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석사 또는 박사 졸업생들 이런 분들은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서 취업을 하게 되나요? 석사를 일단 보게 되면은 어, 기본적으로 이제
어쨌든 전공 PT가 거의 있습니다. 역시 여기도 전공 PT를 하는군요. 네, 전공 PT가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그 연구한 분야가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논문이 네네네. 있고, 그 석박이라 한다면은 굉장히 분야를 구체적으로 지정을 했을 거고,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분야에 대해서 사실은 그 전문성을 입증하는 게, 검증하는 게 HR 혹은 이 채용 담당자의 가장 음, 큰 롤이기 때문에 전공 PT가 무조건 있고, 그 본인의 역량 그리고 그 역량이 그 회사의 그 제품 라인업이랑 좀 일치를 하는지 음. 그거 두 개가 가장 중요하겠죠, 사실은. 그러면 사실 제가 여기서 궁금한 게 뭐냐면은 에... 좀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해서 이런 겁니다. 참고로 지금 동시 시청자 수가 60명까지 올라갔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아직 더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좋아요랑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 전공 관련된 PT를 한다는 게 결국은 내가 무슨 연구를 했는지, 석사 때 박사 때 무슨 연구를 했는지인데, 이게 모두가 다 뭐 드론이라든가 회전익이라든가 항공우주 쪽이나 이런 걸 연구한 걸 발표를 하면은 그냥 내가 무슨 연구했는지를 잘 발표하면 되는 건데, 사실 실제로 기계공학에서 대학원 연구실을 쭉 보면요, 바이오도 굉장히 많고, 아니면은 뭐 3D 프린팅, 아니면 설계 생산 기술 뭐 이런 걸 하는 친구들도 많고, 열 전달, 아까 열 해석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열 해석도 막 배터리나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약간 뭐 어떤 뭐 2D 매테리얼에 대한 열 해석 이런 거를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아까 소음 해석 같은 거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 소음 해석이 자동차나 이런 데서 소음 해석이 아니라 약간 음향기기, 어쿠스틱 관련된 소음 해석 뭐 이런 친구들도 음.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질문의 요지는 연구한 분야가 기계공학 안에는 있는데, 세부 분야가 이게 자동차라든가 어떤 AAM이라든가 이거를 딱 직관적으로 연결이 안 될 경우에 이게 불이익이 있을까? 그러니까 자기 연구 세부 분야와의 밀접도가 얼마나 높아야 되는가? 이게 사실 궁금하거든요. 그게 본인의 이제 그 전공을 바꿀 수는 없지만, 네네네. 그죠? 바꿀 수는 없지만, 이제 그 회사마다 이제 요청하는 좀 그 포인트가 다를 수 있는데, 네네. 본인이 전공한 분야에 대해서 PT를 그냥 요청을 할 수가 있고, 네. 아니, 좀 자율성을 주는 부분도 있죠. 그래서 그런가요? 제가 이제 취업 준비를 할 때, 또는 취업 준비 혹은 이제 뭐 산학장학생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네네네. 이제 그런 거를 할 때도 보면은 이 특정 이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좀 자율성을 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가 정확하게 매치가 되지는 않지만 아까 음. 말씀하신 것처럼 공력 소음에 대해서 음. 연구자가 필요한 건데 실제 연구 개발을 하실 분이 네. 근데 내가 그런 쪽은 아니고 좀 이제 다른 쪽이다. 그래 어쨌든 유체역학이나 이 소음 관련된 연구를 했다면은 좀 그거를 그 회사의 제품군이랑 매치를 시켜서 아. 어필을 하는 게 또 하나의 이제 본인의 능력이 되겠죠. 음. 그게 뭔가 회사에 입사를 해서도 진짜 실용적으로 본인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기술인 거고, 그렇군요. 네, 사실 연구하는 사람들이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연구한 내용을 로직하게,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그게 어떻게 여러분의 어떤 수익성이라든가 경제라든가 사회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에 대한 스토리텔링 또는 이 그죠. 이미지네이션을 잘 활용하는 게 사실 중요한데, 어쨌든 우리의 전공에 대한 지식의 어떤 그 교집합은 분명히 존재를 하니까 최대한 연관시켜서 나의 어떤 연구적인 역량을 잘 포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스토리텔링, 네, 그 음. 한 단어로 정리가 되겠네요. 예. 근데 그러면은 좀 좋은데요. 조금만 더 직접적인 얘기를 사실 좀 듣고 싶어요. 그러니까 좀 어려울 수도 있긴 한데, 그러니까 제가 이 질문을 이제 취업 시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라고 말을 지어봤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단적으로 논문이 많으면 좋은지,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보통 석박사 이런 걸 하면은 회사 취업할 때 물론 당연히 세부 전공이 일치하면 좋은데, ACS라든가 Advanced Material, 뭐 Nature Science 뭐 이런 거 쓰면 이게 진짜 회사에서 좋게 생각하는지 뭐 이런 게 좀 궁금하거든요. 물론 되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첫 번째 논문이요. 논문의 어떤 질, 양 이게 중요한가요? 뭐가 더 중요한 건가요?
논문 관련해서는 음, 그러니까 석박이면 이제 그 서류 지원을 할 때 네. 뭐 CV라던가 이런 걸 요청을 하거든요. 네. 그럼 거기 이제 논문 리스트가 쭉 있을 거고 뭐 학회 발표 이력 다 있을 건데 네. 그럴 때 이제 그 일반 사기업에 입사를 할 때 음. 석박 자격으로 입사를 할 때는 그렇게 메이저한 팩터는 아니라고 생각은 돼요. 왜냐면은 그 지금 그 회사에서는 좀 짧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네. 당장 수익을 올려야 되는 구조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얼마나 논문을 많이 가지고 있고 리서치를 얼마나 잘하냐 이런 측면보다는 지금 우리 제품을 몇 년도에는 음. 이제 매스 프로덕션에 들어가야 되고 이거는 타겟이 있을 건데 음. 그 안에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냐가 가장 포인트이기 때문에 논문이 당연히 적은 것보다 많은 게 좋겠죠. 근데 그게 그 사람을 채용하는데 지대하게 영향은 안 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음. 실제로 뭐 주변을 봐도 약간 그런 느낌이 있고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그 전공이 얼마나 그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전공이고 음. 그리고 면접에서 얼마나 본인이 스토리텔링을 잘하고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 논문의 음. 양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라고 하죠. 네. 그 정출연이나 아니면 이제 교수를 임용. 지원하실 때는 네, 임용을 지원하실 때는 정말 지대하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그렇군. 이제 정부 연구기관 혹은 교수 주변에서 그쪽으로 지원을 하시는 분들을 봐도 논문을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이제 많이 못 써서 좀 많이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기업에서는 그렇게 지대하게 영향을 주진 않고 그리고 이제 뭐 정출연 연구기관을 가시거나 교수 임용을 준비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중요하다라고 두 부분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은 사실은 전공 PT인데 이게 전공 PT를 지원한다고 해서 다 붙진 않을 것 같고 서류를 뭐 어느 정도 통과시켜 주는지는 모르겠지만 포장을 어느 정도 한다라고 하는 전제 하에 그렇다면 어쨌든 우열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몇 명 제한된 그 많은 TO 그러니까 해당된 TO 사람들만을 뽑아야 되는 상황 속에서 고려를 해야 되는 요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좀 뭐 현실적으로 좀 안타깝긴 하지만 뭐 학교를 본다든가 그래서 학부가 석박사긴 한데 뭐 학부가 예를 들어서 뭐 카이스트인데 석사도 카이스트를 나왔다더라 아니면은 뭐 서울대인데 뭐 카이스트를 나왔다더라 혹은 내가 뭐 어느 학교였는데 뭐 대학원만 이렇게 좀 좋은 학교를 나왔다 이런 어떤 학교의 뭐 전 이런 말을 쓰긴 좀 그렇지만 랭킹이나 간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회사가 보수적으로 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음,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안 대답하셔도 네, 됩니다. 예. 예. 제가 이건 느끼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라서 뭐 정답은 아닐 수 있고 왜냐면 제가 HR 쪽이 아니기 때문에 음. 제가 아는 한 저희 쪽도 지금 블라인드를 수행하고 있어서 아, 그렇습니까? 네, 뭐 학교나 이런 거를 볼 수가 없거든요. 음. 근데 심지어 제가 들어올 때도 뭐 그랬었고 이름까지 다 가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이름까지도요. 네네네. 그래서 예. 근데 뭐 찾으려면 어떻게든 뭐 찾을 수 그쵸. 있겠지만 그건 이제 논문을 얘기해야 A 되니까요. 그쵸. 그죠. 그건 이제 HR 쪽의 역량일 거고. 음. 어,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주변 동료들이나 뭐 자동차 쪽도 마찬가지고 보면은 당연히 이제 그 학교가 좋으면 좋을수록 좋습니다. 그거는 이제 뭐 어쩔 수 슬픈 없죠. 얘기긴 하지만 부인할 음. 수 없을 것 같고 네. 실제로도 이제 뭐 차량 쪽도 마찬가지고 저희 본부도 마찬가지고 특히나 이제 해외 석박 출신 같은 경우에는 직접 가서 설명회를 해요. 음. 예, 직접 가서 아예 해외 인재 채용 프로세스를 해가지고 초청을 해서 음. 현대차에서 어떤 연구를 하고 있고 어떤 개발을 하고 있고 이걸 직접 이제 정보를 공개를 해주고 이제 뭐 지원을 해라 이런 식으로 찾아가서 이제 채용을 할 정도로 음. 뭐 추세가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참고를 학교는 지원치 하셔야겠네요. 않다.
그렇죠. 라고는 절대 말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요. 맞아요. 그렇게 어떻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어쨌든 블라인드 채용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잘 보시고 이게 뭐 뽑아놨더니 좋은 학교 출신이 있는 거인지 아니면은 뭐 좋은 학교니까 뽑은 건지 이건 뭐 아무도 모르겠죠. 뭐 알라면 다 알 수 있는 거지만 그래도 어쨌든 블라인드 채용이 원칙이고 우리가 뽑을 때는 그 사람이 전공 PT에서 자기의 역량과 회사와의 어떤 관련성 또는 스토리텔링을 어떻게 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아까 잠깐 이제 석박사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요. 저는 굉장히 조금 재미있게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저는 어쨌든 박사까지도 한 입장에서 무조건적으로 사실 박사를 추천을 하지는 않거든요. 왜냐면 기간이 굉장히 길고 그렇지만 특히 선행 연구라고 했을 때는 어쨌든 석사랑 박사가 필요한 입장이니까 그러면 대학원을 고려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무엇이 고민일까를 조금 생각해 보면 2년 정도 석사까지는 오케이 다 좋을 것 같은데 거기에서 석박 통합이든지 박사를 좀 추가적으로 해서 내가 5년이라는 세월을 조금 더 투자해서 박사까지 하게 됐을 때 그만큼의 어떤 효용이 있을지 혹은 기대 비용을 내가 만회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냥 우리 멘토님께서 생각하시는 석사로 취업했을 때랑 박사로 취업했을 때의 좀 장점과 단점을 그냥 머릿속에 생각나는 거 몇 가지만 얘기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석사로 취업했을 때의 장점,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어쩔 수 없이 반대로 보면은 이제 박사로 취업했을 때의 단점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어차피 석사 아닌 박사 좀 두 개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반대로 박사로 취업했을 때의 장점은 말 그대로 이제 석사에 취업했을 때 단점이 될 것 같은데 혹시 머리 쪽에 혹시 생각나는 게 좀 있으시면은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일단 뭐 제 생각이긴 한데 사실 굉장히 명확한 것 같아요. 석사 같은 경우에는 일단 본인이 생각하는 연구 분야가 확실하고 음, 그리고 좋은 학교를 선택한다면 무조건 추천입니다. 음, 그리고 왜냐면은 일단 투자하는 기간이 상대적으로 뭐 그게 많지가 않죠. 2년이기 음, 때문에 2년이면 뭐 회사 입사하고 뭐 하다 보면 금방 지나가거든요. 그쵸. 금방 지나가죠. 그 2년은. 2년이고, 네, 그래서 기회비용이 일단 크지 않고, 그리고 일단 학부할 때는 이제 공부하고, 뭐 레포트 쓰고, 중간기말 시험 음, 보고, 일단 학문적으로 지식을 쌓기 바쁘기 때문에 연구를 어떻게 하는지, 뭐 연구실 경험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음, 물론 2년 짧기는 하지만 연구실 경험을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회사 가서도 많은 도움이 되고 음, 바로 이제 회사 들어가서 일을 하는 것보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제가 앞에 이제 괜찮은 연구 분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음. 그게 입사를 하고 봤더니 틀렸을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죠? 왜냐면 이제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공부를 하고 그리고 학교를 졸업하면 취업을 해야 되는 시점 혹은 대학원을 가야 되는 시점에 음, 저도 사실은 그랬지만 그 중요한 시점에 그만큼 중요한 그 그러니까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중요한 데이터를 충분히 저희가 갖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맞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시간에 치여서 혹은 주변에 이제 어떤 게 좋더라 이런 이제 카더라 소문을 듣고 사실은 많이 선택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사를 했을 경우에는 향후에 커리어를 변경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음, 석사를 했다고 뭐 평생 그 업무를 해야 되는 건 아니고 그쵸.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 석사 전공이 연소예요. 아, 네네. 사실 지금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이제 사양 산업 쪽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뭐 어떤 뭐 기회면 기회일 수도 있고 어떠한 음, 이제 이벤트로 인해서 지금 이제 다른 업무를 하고 있지만 그런 것처럼 이제 그 커리어를 변경하는데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음, 그 취업을 할 때도 이제 학사랑 거의 동일하게 네네네. 뭐 취업의 폭도 굉장히 넓고 음, 그렇기 때문에 그 연구개발 쪽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최소한 이제 석사는 무조건 좀 추천을 하고 싶어요. 저 마지막 요 그리고 말이 살짝 네, 궁금한데요.
사실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생각 외로 학사인 상태에서 취업을 도전하는 것과 석사를 그래도 어느 정도 좋은 학교에서 받은 상태에서 취업을 도전하는 것의 난이도 차이가 좀 있다. 다시 말해 석사로 취업할 경우에 오히려 취업이 쉬워지는 경우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비슷한 취지에서 학사에 비해 취업의 폭이 넓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정확히 말씀드린 거는 학사랑 비슷하게,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 석사는 어쨌든 전공을 한번 선택을 했잖아요. 네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사랑 똑같이 취업의 선택의 폭이 똑같이 있다라고 그러니까 일단 말씀을 드린 거고, 전공을 많이 공부했다고 해서 그 취업 문이 좁아지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더군요. 그쵸. 그 네. 전공에 이제 국한되지 않기 때문에. 근데 네네네네네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폭이 더 넓어질 수도 있죠. 실제로. 예를 들면 이제 석사만 뽑는 그런 직군도 있고, 네네. 네, 그러기 때문에 좋습니다. 네, 의견 주신 것처럼 동일하거나 심지어 더 넓어질 수 있다고 음. 저도 실제로 몸으로 좀 체감을 하고 있어요. 오늘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연구를 해봤던 경험이 있느냐. 왜냐면 리서치라고 하는 건 어쨌든 또 다른 트레이닝이기 때문에 학문적인 지식을 얻는 거 외적으로 연구라고 하는 거를 경험해보고 내가 실제로 그 단계를 한 번씩 해봤느냐를 본다는 거기 때문에 정말 세부 연구 주제가 겹치면 금상첨화겠지만 만약에 겹치지 그죠? 않더라도 자기가 잘 준비를 하면은 충분히 기회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조금 더 내가 그래 좀 더 공부를 해서 박사까지 했다고 치면 여기에서의 좀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박사는 이제 제가 사실 말씀드리기 굉장히 좀 쉽지 않은데, 사실 제가 이제 석사까지 했거든요. 네네. 사실 방송을 해주시는 이제 가춘표님께서 더 이제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은 되는데, 네네. 제가 이제 회사 생활을 하면서 옆에서 이제 보거나 보고 이제 취업 준비를 하는 주변에 이제 박사 친구들이 많거든요. 음, 이렇게 이제 뭐 그 대기업에 취업을 하거나 아까 말씀드린 이제 정출연 기관으로 가거나 그런 케이스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제 경험했던 이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동일하게 이제 본인이 생각하는 연구 분야가 있고 음, 이제 학교가 괜찮은 경우에 음, 무조건 저는 추천을 합니다. 음, 보통 석박 같은 경우에는 그 학부 그 학교가 이제 그렇게 좋은 학교가 아니더라도 음, 석박은 많이 좀 이제 서울 쪽으로 올라오죠. 혹은 이제 해외로 나간다던가. 그래서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저도 굉장히 이제 추천을 하고 싶고 상대적으로 기간이 좀 길죠. 맞습니다. 최소 4년, 길면은 이제 주변에 보면은 굉장히 길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맞아요. 뭐 저희들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고 교수님의 그쵸. 뭐 케이스 바이 의지이기 케이스죠.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기회비용은 좀 생각을 충분히 해야 될 것 같고, 음, 그리고 석사랑은 반대로 이제 커리어 변경이 쉽지는 않은데, 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커리어가 매치가 되는 경우에는, 어, 정말 이제 좀 메리트가 크게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그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주- 내가 정말 소음 관련된 거를 소음 제어하는 거를 정말 잘 논문도 쓰고 그걸로 좀 공부 좀 해봤다. 이런 사람들은 회사 가면은 내가 그래도 이 분야에선 좀 잘하는 사람이고 잔뼈도 좀 굵으니까 어딜 가서 좀 이렇게 그죠? 쉽게 이게 적응도 하고 할 수 있겠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죠? 일단 뭐 취업을 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 음, 뭐 얘기를 하면은 일단 사람들이 신뢰를 해줍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예를 들면 이제 학부를 나와서 그 분야에서 뭐 5년, 6년, 뭐 7년, 8년 근무를 했을 때랑 박사를 하고 들어와서 이제 그 분야에 동일하게 이제 내가 내 직에 대해 언급을 했을 때 사람들이 이제 믿어주는 그 뎁스가 다르죠. 뭐 어쩔 그렇죠. 수 없는 거고. 근데 그게 그냥 또 그래서 막연하게 박사를 땄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실제 그 말에 이게 뭔가 전문성이라든가 어떤 지식의 깊이라는 게 그게 훨씬 더 있을 테니까 그게 이제 설득력이 더 가해지는 거죠. 그렇죠. 음, 실제로도 이제 깊이가 다르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 너무 매치가 되는 좋습니다. 경우에는 음, 금상첨화인 거죠. 그리고 정출연이나 이제 교수 임용을 생각하신다면 음, 무조건, 무조건적으로 택해야 되는 길인 거고.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은 내가 꼭 회사가 아니더라도 다른 옵션들도 좀 고민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박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길을 열어주니까 오히려 네. 좋은 경우의 수가 될 수 있겠네요. 그럼 이제 거의 비슷한 얘기를 사실 일전에 많이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이제 학부생이요 취업 그 연구개발직에 어쨌든 취업을 하는 경우도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 멘토님께서. 그래서 그 친구들의 특징을 좀 알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불가능한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예 학부생은 무조건 안 돼 이건 아닌데 얘기를 음, 들어보니까 어느 정도 연구 개발에 대한 역량도 있고 이게 회사의 제품과 어떤 기여할 수 있는 부분과 잘 매치가 된다고 하면은 충분히 학부생들도 뭐 선행 연구뿐만 아니라 개발에서도 일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좀 복잡하니까 그냥 봤던 친구들 중에서요 학부생인데 내가 데리고 있었던 뭐 후배라든가 같이 일하고 있는 동기라든가 이런 분들이 어떤 갖고 있는 특징이 있나요? 뭐 예를 들면 얘는 뭐 학부 연구생을 해서 학부생인데 논문이 있다더라든가 아니면은 자동차 동아리 같은 데서 한 4년 내내 자동차만 주구장창 만들어서 학부만 졸업했는데 석사 이상의 어떤 전문 지식을 갖고 있다든가 뭐 이런 어떤 케이스가 좀 있으셨는지 그냥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일단 분야가 좀 달랐었고, 아, 네, 다르군요. 아까 맨 처음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뭐 구조 설계라던가 아, 구조 설계 쪽이 정말 많아요. 대체적으로. 구조 설계 쪽은 저도 실제 이제 회사 와서 구조 설계 업무를 해보진 않았는데, 근데 그쪽은 이제 굉장한 그 전문 지식,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구조 설계하시는 분들이 조금 이제 오해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 말은 이제 어, 그쪽을 절대 무시하는 건 아니고, 그럼요. 뭔 근데 말인지 이제 알죠. 예, 그쵸. 방향성이 완전 다르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예를 들면은, 스킬도 약간 좀 중요하고 약간 그 경력 같은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한 분야이긴 하잖아요, 이쪽이. 그쵸. 그래서 구조 설계는 한쪽으로 이제 파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맞아요, 맞아요. 약간 어떻게 보면 이제 제너럴리스트 쪽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소통도 많이 해야 되고, 음, 이제 캐드도 잘 다뤄야 되지만, 이제 구조 전체에 대해서 이제 제품의 전반적인 특성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어떠한 이제 학문적인 깊이로 들어가서 연구를 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고, 그래서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업무적인 특성상 오히려 학부생들이 훨씬 적응을 빨리 할 수 있고, 더 업무를 잘할 수가 있죠. 박사를 하신 분들이 저쪽으로 오게 되면은 사실 업무 속도도 느려질 거고, 그쵸. 다 소통도 배워야 쉽지 않을 되는데. 거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그 사람 자체의 특징이 있었다기보다는 그 특정 분야에 이제 학부생분들의 연구개발 직무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걸 그 대표적으로 구조 들어보니까 설계 쪽인 거고. 근데 네, 이게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진짜 좀 약간 실제 선행 연구다운 연구를 좀 하려면 최소 석사는 필요하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꼬여서 그랬었던 거예요, 여태까지. 연구 개발에도 학사는 다 들어갈 수 있고 지금 우리 임윤수님께서 좀 밑에 얘기해 주셨긴 했는데 채용 조건에 학석사 이렇게 뽑는 경우 같은 일을 하는 건가요? 이게 말이 채용 조건이라는 게 연구 개발의 채용 조건이니까 이게 헷갈리는 건데 막상 가서 들어가는 걸 보면은 학사 출신이 할 수 있는 개발 부서라든가 연구가 좀 이렇게 정해져 있고 물론 그게 상대적으로 어렵다 중요하다 이런 걸 떠나서 좀 결이 굉장히 다른 거네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멘토님께서 하는 어떤 그런 소음 해석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런 회전익 관련된 그런 기술을 연구한다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무조건 석사가 필요하겠네요. 석사 이상은 그렇게 되려면요, 그렇죠? 그죠. 그게 음, 이제 뭐 길게 볼 때도 훨씬 유리합니다. 학부로 들어오셔서 이제 요즘에 중간에 이제 회사를 다니시면서 음, 이제 석사를 취득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아예 이제 그 퇴사를 아, 하시고 이제 더 이제 학문을 배우시고자 나가시는 분들도 있고, 음, 그래서 어쨌든 연구개발 쪽은 보면은 대체적으로 좀 대학원을 다 가는 추세라고 좀 거의 일반화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기술의 개발이 너무 빨라서 개발 속도가 너무 빨라서
어쨌든 이 시대에서 더 선행적인 연구를 하려면 그만큼의 더 지식이 필요한 거고 그게 회사에서 다 트레이닝하기에는 힘들기 때문에 회사는 돈 벌려고 하는 데지 애들 가르치려고 하는 데는 아니니까 네. 결국은 어느 정도 회사가 좀 위탁을 하는 거네요. 저 전문성을 갖고 있는 석박사를 채용을 해서 그거 갖고 이제 제휴품화를 좀 하겠다 이런 느낌을 좀 받아들였는데 네. 굉장히 의미가 있는 정확합니다. 시간이었습니다. 그 얘기를 거의 다 했는데요. 얘기를 이렇게 거의 다 했는데 요 부분 있지 않습니까? 논문도 얘기했고 학교도 얘기했고 뭐 교수님 인맥 뭐 이런 거야 뭐 요즘 있겠습니까? 근데 그냥 좀 중요한 게 영어 이런 거 봅니까? 물론 그냥 뭐 토익 900만 넣으면 된다, 800만 넣으면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겠지만 방금 얘기하신 거 보니까 좀 외국 회사들이랑도 협업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 영어 능력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 어떤 커뮤니케이션 스킬로도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뭐 영어뿐만이 아니라 뭐 다른 것 좀 중요한 게 있을까요? 일단 여기 다 나와 있는 것 같긴 해요. 네네. 일단은 뭐, 그죠? 학교 논문이 너무 없으면 사실 마이너스가 음,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음, 학교 논문,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뭐 안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 이제 워낙 이제 그 학계마다 이제 영향력을 가지신 분들이 그치. 계시니까. 어떤 연구를 잘하는 교수님이 어디고 그 그쵸, 교수님의 연구실 출신이 누구다라는 거는 알라면 다 아는 거니까 이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긴 그쵸. 하죠. 네네네. 네. 그럼 기본적으로 일단은 그 어떻게 보면 보증을 좀 받고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게 아예 뭐 채용으로 이어지는 않고 당연히 그쵸. 요즘에는 참고만 하는 거죠. 당연히 예. 네, 여러 프로세스를 걸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다시 필터링이 되겠죠. 근데 이왕이면 당연히 예, 좀 영향력 있는 교수님이 당연히 유리할 거고 뭐 프로젝트 아까 저희가 계속 얘기했던 어떻게 보면 이 상품 라인업이랑 매치가 되겠죠. 실제 그 회사에서 개발을 하고 있는 제품 그것과 연관된 뭐 연구를 했었다. 이거 사실 굉장한 메리트인 거죠, 메리트죠. 사실은. 전공 일치도가 네, 굉장한 거니까요. 네, 그건 당연한 거고. 그래도 프로젝트 연구 주제 그렇게 당연히 연관이 되겠고. 영어 성적인데, 제가 주변에서 들을 때 이제 남양연구소 같은 경우에 음, 사실 영어 성적의 기준은 이제 저희 본부를 들어오나 이제 남양연구소 쪽으로 가나 당연히 똑같아요. HR 기준이 똑같으니까. 그건 당연히 똑같고. 그래서 최소한을 요구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음, 뭐 제가 알기로는 어렵진 않습니다. 음, 그거를 못 받아서 취업이 힘들 정도로 그렇게 높은 성적을 요구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하나 좋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 남양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차량 쪽이고 제가 알기로는 거의 국내 협력업체랑 굉장히 강력한 이제 그런 어, 협력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어를 많이는 쓰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주변 남양에 계신 분 혹은 남양에서 오신 분들을 그쵸. 통해서도 그렇게 들었고 거의 업무하시면서 거의 뭐 진짜 퇴직할 때까지 쓰지 않을 경우도 생길 수도 있고. 뭔 말인지 알 것 근데 같습니다. 반면에 저희 본부는 일단 항공 쪽이고 그 항공 쪽 하시면은 이제 그 기술력이 있는 그 가장 선진 업체 딱 생각을 하시면 당연히 보잉, 에어버스, 락히드 마틴 전부 다 해외 업체죠. 음, 그렇기 때문에 기술력 자체도 사실 해외 업체가 굉장히 앞서 있고 그 가장 중요한 거는 미국이랑 유럽에서 그 쉽게 말하자면 그 비행기를 날려도 된다, 안 된다라는 걸 결정을 합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해외 업체랑 또는 이제 해외 기관이랑 일을 안 할 수가 없고 만약에 이제 뭐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항공 쪽 혹은 이제 모빌리티, 어드밴스드 에어 모빌리티 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입사를 할 때는 어렵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반면에 이제 영어를 많이 안 해두시면은 입사를 해서 힘들 수 있다. 음. 네,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약간 확인차 알려드리는 건데 미국과 물어보는 건데 미국과 유럽에서 비행기를 날려도 된다 안 된다를 결정한다는 말이 현대자동차에서 제품을 만들고 판매하는 그 지역이 유럽 또는 미주가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죠? 저희가 국내에서만 날릴 거면은 그쵸? 예. 당연히 이제 음, 국토부 음,
승인만 받으면 되는 부분이고, 근데 그렇군요. 그렇게 되면 사실 돈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당연히 수출을 해야 되고, 이제 미국이 가장 큰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미국이랑 일을 긴밀하게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음, 실제로 이제 뭐 이건 이미 기사에 다 나와 있는 부분인데, 음, 그 현대차에서 투자를 해서 그 미국 해외에 지금 법인명이 슈퍼널이라는 법인을 따로 세워서 음. 거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고, 그 슈퍼널인가요? 미국의, 슈퍼널?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아,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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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좋은 얘기들이었고 시간이 벌써 너무 많이 흘러가지고 제가 더 이상 잡긴 좀 힘들고 짧게 요거 업무 환경, 조직 문화 얘기만 좀 하고 사실 그 궁금한 얘기들이 있는데 요거는 그냥 사실 제가 이 질문을 넣은 이유가 현대자동차의 내용이 궁금한 것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의 어떤 얘기를 듣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뭐 이런 대우 차이라든가 이런 것들, 이런 차별이 존재하는지 물론 뭐 안 나오겠지만 좀 듣고 싶었는데 사실 얘기를 다 해주셨어요. 이게 뭐 석사랑 박사랑 대우 차이가 당연히 대놓고 뭐 승진에 유리하거나 뭐 이런 건 아니겠지만 말을 함과 동시에 어떤 신뢰성의 차이라든가 전문성의 차이라든가 이런 게 결국은 다 연관이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제가 요 질문을 따로따로 하고 싶은 얘기는 아니고요. 그냥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진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조금 고민하게 되는 부분. 그러니까 석사까지 할까, 박사까지 할까? 혹은 박사를 한다고 하면은 국내에서 할까, 해외에서 할까? 아니면은 박사를 내가 조금 더 욕심을 내서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뭐 서울대, 포항공대, 카이스트 이런 박사를 가는 게 실제로 조금 의미가 있는 것이냐? 아니면 내가 조금 더 전문적인 맞는 분야를 잘 찾아서 내가 뭐 이렇게 찾아서 가는 것이 맞는 것이냐 이런 것들 아니면 더 나아가서 이런 학부에 대한 대우 차이 요거 이런 것들 5번은 좀 딴 거고요. 요 근무 시간은 좀 다른 얘기지만 요 1, 2, 3, 4에 대해서 그냥 전반적으로 연구개발직의 업무 환경이라든가 어떤 사람에 대한 대우가 뭐 어떤 좀 차별이 있는지 뭐 본인 우리 멘토님께서는 석사만 하시고 어쨌든 지금 일을 하고 계신데 아 내가 박사까지 할 걸 뭐 이런 거를 뭐 후회하신 적은 없는지 뭐 그런 것들 그냥 편하게 얘기해 주시면 너무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음, 일단은 제가 만약에 이제 그 지금 이제 업무를 해본 입장에서 음, 그 실제 이제 현직 이제 본 사업에 이제 종사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가장 좋은 뭐 팁, 음, 그리고 이제 커리어를 결정하실 수 있는 좋은 좀 답변을 드릴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볼 때 음, 제가 커리어를 이제 학부모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음, 그래서 이거를 말씀드리면 가장 사실 명확할 것 같거든요. 네 좋습니다. 저는 당연히 다시 선택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여러 가지 뭐 경제적인 이런 거 당연히 음, 제쳐놓고 당연히 그 지금 이제 모빌리티 쪽에 있기 때문에 항공 쪽에서 좀 영향력이 있고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영향력이라 하면은 지금 항공 쪽은 당연히 미국이 되겠죠. 음, 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할 음, 수 있다면 이제 해외 석박까지 음, 가는 거를 당연히 이제 선택을 할 거고 그다음에 이제 3번 이제 박사를 우대하나 이걸 볼 때 그 해당 분야 이제 분야가 매치된다는 당연히 전제 조건에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분야가 이제 매치가 된다면은 당연히 이제 뭐 서울대 포항공대 음, 카이스트 혹은 이제 해외 좀 이제 이름이 알려진 그런 음, 뭐 대학교 그런 대학원을 나오는 게 당연히 유리합니다. 음. 이거는 뭐 슬픈 현실이지만 그렇게 갈 수 말씀을 있다면 좋은 확실하게 데로 가는 게 맞는 그렇죠. 거니까요. 그렇죠? 네, 그렇게 예.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거에 따라 이제 석박 대우 차이도 연구 개발 쪽에서는 없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음, 근데 그게 당연히 이제 본부마다 다를 거고 음, 이제 회사마다 다를 거고 그런데 제가 전체적인 느낌을 봤을 때는 일단은 본인이 생각하는 분야가 있고 그 분야가 매치가 된다면은 박사까지 하시고 음, 가는 게 가장 일단은 뭐 좋은 선택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음, 근데 그게 이제
뭐 오해를 하실 수 있는데 그렇다고 저희 본부 내에서 음, 당연히 그런 차별이 있지는 않고 그럼요. 당연히 이제 뭐 학사, 석사, 박사를 나눠서 그렇게 보기보다는 맞아요. 뭐 학사를 졸업했지만 일을 정말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음, 그 박사를 나오셨지만 뭐 연구는 잘하실 수 있는데 실제 업무는 이제 그만큼 이제 좀 스마트하게 이제 수행을 하시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고 근데 결과적으로 회사에 들어오셔서 어떤 역량을 보여주느냐에 음, 따라서 그 사람의 승진 속도 그런 게 당연히 결정이 되겠지만 그거는 이제 개인의 역량 차이기 때문에 개인의 맞습니다. 성향 차이고 그런 거를 배제하고 봤을 때 저한테 기회를 준다면 당연히 이제 갈 수 있는 그 해외 박사를 선택을 하겠다라고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유, 솔직한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아마 누구라도 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고, 저도 매우 공감하는 바입니다. 아니, 뭐, 우리가 그냥 뭐 게임하듯이 고를 수 있다고 하면은 좀 힘들다고 하더라도 한 번쯤 이렇게 도전해보고 하는 게 나쁜 건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다만,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은 결국 그 조직에서 내가 어떤 역량을 보여주고 내가 어떠한 능력을 잘 어필하고 그것에 얼마나 많이 기여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인 거지. 근데 어쨌든 그걸 하기 전에 내가 설득할 수 있다고 하면 뭐 기왕이면은 미국에서 공부도 좀 하고 뭐 석박사까지 하면 당연히 좋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이견이 크게 없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이 사내 문화 또는 워라밸이 좀 궁금한데 요즘 뭐 셧다운제라든가 뭐 6시면 무슨 컴퓨터가 꺼진다든가 뭐 이런 얘기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실제로 뭐 일을 많이 시키는 분위기인지 아니면 요즘 뭐 워라밸에 대한 뭐 회사의 정책들이 되게 좋은지 이런 어떤 조직 문화 관련된 것들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음, 일단 전 직장이랑 지금 직장이랑 좀 구분을 해서 아,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좋습니다. 카이와 어떤 분위기가 비교를. 워낙 달라서 아, 많이 다릅니까? 아, 그죠. 전 직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전 직장은 이제 항공기를 개발을 해서 음, 바로 양산을 언제까지 들어가야 되고 언제까지 납품을 해야 되고 지금 이런 납기일이 이제 어떻게 보면 군과의 계약 상태로 돼 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이제 빡빡하군요. 뭐 바빴습니다. 아, 바빴고 그러기 때문에 그 뭐 이제 그 호칭 폐지하고 이제 음, 어느 순간에 이제 약간 그런 전체 회사의 조직 문화 좀 바뀌는 계기가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 당시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컴퓨터 셧다운 제도가 생기고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거기는 이제 워낙 바쁘고 아마 노조에서도 요구를 했겠죠. 제가 뭐 이제 협의를 안 해서 모르겠지만 네. 그래서 그러한 좀 조직 문화가 있었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물론 저희도 언제까지 이제 개발을 완수하겠다라는 목표가 있기는 하지만 좀 개인에게 자율성을 좀 주고 자율성을 준다는 거는 반면에는 책임감을 주는 거죠. 그쵸. 그래서 어, 본인의 역량을 발휘해서 일을 수행을 하고 그거에 대해 책임을 지고 이러한 분위기이기 때문에 뭐 남의 눈치를 보고 야근을 한다던가 혹은 뭐 저는 그런 분위기는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음, 조직 문화나 분위기, 워라밸은 굉장히 좋다고 볼 수 있고 음, 근데 그게 반면에 본인이 굉장히 이제 좀 열심히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고 그러면은 굉장히 본인이 남아서 끝까지 뭐 10시, 12시 이렇게 일을 할 수도 있어요, 당연히. 음. 근데 그게 절대 강요되지 않는다. 그거에 대해서 근데 결과에 대해서는 확실히 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쵸. 아, 이게 제일 그래서 저는 핵심적인 이제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두 이제 문화를 비교를 해봤을 때 당연히 지금 현대차 조직 문화가 조금 더 이제 저한테는 맞는 것 음, 같고 음, 음. 자율성이랑 책임감을 동시에 주기 때문에 그거에 있어서 뭐 당연히 전체적으로 본부 혹은 회사 차원에서 볼 때도 더 좀 긍정적인 효과가 나오지 않나 그런 아, 생각이 들고 있어요.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6시에 셧다운을 시켜서 본인의 뇌까지 셧다운을 시키면 정말 남들이 쉴 때 쉬면 정말 자기가 자기 개발을 하거나
남들보다 앞서 나갈 전문성을 키우는 시간 자체가 굉장히 부족할 거라 생각을 하고 어쨌든 실력으로 증명하는 시대이니까 본인의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저녁 시간에 따로 뭐 대학원을 가서 공부를 한다든가 아니면 뭐 새로운 어떤 컴퓨터 프로그래밍 기술을 좀 학습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스스로 잘 하고 회사에서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격려하는 그냥 분위기라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많이 흘렀고요. 그래서 1시간 반 정도 했는데 이렇게 진짜 너무 좋은 얘기들을 많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학생들께서 질문을 좀 줬는데 요 중에서 조금 처음 질문부터 하나지만 좀 얘기를 몇 가지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요 얘기도 좀 있긴 하네요. 석사 취업 시 학부 학점이 중요하냐. 아까 그 생각해보니까 학점 얘기를 좀 안 했네요. 우리가 그 실제로 학점은 좀 봅니까? 블라인드 테스트긴 한데, 그러니까 블라인드 면접이긴 한데 실제로 학점은 봅니까? 제가 입사할 때는 제 기억으로 그 학점에 대한 그 커트라인이 있긴 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근데 그게 막 높진 않아요. 예를 들면 뭐 음, 4.0 이런 식으로 높진 않고, 음, 약간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 학점이 뭐 저도 느끼는 건데 그 학점이 높다고 해서 와서 일을 잘하진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학점과 그 공부량은 좀 매우 네, 다르니까요. 그 학점이 낮다고 해서 또 일을 못 하진 않고, 네, 근데 이제 그 반면에 학점이 너무 낮게 되면은 그치, 예를 들면 3점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그건 이제 그 공부의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에 대한 성실성에 그치. 대해서 의문이 들기 때문에 커트라인은 지금 현차는 모르겠어요. 제가 뭐 신입으로 입사한 건 아니라서. 근데 커트라인이 없더라도 평균 이상은 올려놔야 예, 나중에 불이익을 안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정말 신기한 게 내가 멘토링했던 얘기랑 어떻게 이렇게 똑같나요? 뭐, 뭐 너무 똑같아서 내가 잘 살았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진짜 실수하지 않고 잘 얘기를 했구나 이런 생각이 참 들었고 그 다음에 뭐 아까 석사 취업 시 학부 활동을 어필하는 것 이런 거야 뭐 당연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좀 넘어가고요. 석사가 실제로 서류에서 떨어지는 경우도 많냐고 물어보셨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 학부 어쨌든 전공 PT가 중요한 건데요. 이게 서류에서 많이 떨어지나요? 석사 이상 지원자가? 잘 모르시죠? 그쵸. 석사에서 떨어지는 거는 뭐 기록도 안 남고 들을 수도 없기 때문에 네. 예, 저거는 전혀 알 수가 이건 잘 없을 것 모르는구나. 같습니다. 이거는 저는. 뭐 네, 네. 예, 열심히 잘 자소서를 또 다 읽어보고 할 테니까 그걸 잘 적어서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AIM 부서에 관한 건데 예를 들면은 그 기체 환경 시험 뭐 이런 환경 테스트 같은 거를 하냐라는 질문인데 이런 게 기밀적으로 문제가 좀 안 된다면 뭐 이런 일을 하나요? 이런 어떤 환경 테스트 같은 걸 많이 진행하나요? 저게 뭐 기밀이라기보다는 뭐 자료 찾으면 다 나오거든요. 네네네. 일단은 어느 부위인지 못 봤는데 굉장히 관련 분야 업무를 하셨던 것 같은데 저 정도 아 질문이면 질문이 굉장히 이거는 디테일한 건가요? 요분이 지금 누가 질문해 주셨냐면은 잠시만요. 예, 우리 임형구님께서 네. UAM 부서에서는 기체 환경 시험 팀이 있나요? 라는 질문을 이전에 좀 주셨어요. 좀 올라갔을 텐데 환경 음, 테스트라는 게 결국은 어떤 거죠? 이게? 저희 쪽에 뭐 부서가 있는지 뭐 계획을 하는지 이거는 이제 개발 계획이라서 말씀은 못 드릴 것 같고 네네네네네. 일반적으로 이제 항공 분야에서 볼 때는 당연히 있습니다. 당연히 있고 음, 근데 이제 한 가지 그 항공기가 운항하는 고도가 실제 고고도까지 올라간다. 음, 그러면은 시험을 해야 되겠지만 그 저희가 뭐 그냥 그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UAM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고고도로 올라가진 않을 거거든요. 그렇지. 야, 올라갈 필요도 없고, 네. 그래서 뭐 UAM 쪽에서는 확률은 낮지 않을까 음, 싶지만 이 질문 주신 의도로 볼 때 항공 쪽에서 당연히 중요한 시험 중에 하나로 수행이 음. 되고 있습니다. 이 환경 테스트라고 하는 게 이 항공 분야에서는 굉장히 조금
나름 영향력이 좀 있는 것 같고, 여름숨님께서 석사 취업 시 학벌의 중요성 이런 거 얘기하셨는데 뭐 고고익선이란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잘 관리하시면 네. 좋을 것 같고, 우리 이재명님께서 석사 취업 시 학부 졸업 논문의 주제의 중요성 이런 것도 당연히 어떤 연관성과 중요하다는 얘기 많이 해주셨으니까 질문에 대한 답이 됐을 것 같고요. 비율도 다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우리 닉네임께서 현차 의왕연구소 학사로 합격을 했는데 중고 신입으로 동종업계에서 지금 6개월째 근무 중인데요. 궁금한 건 면접 때 지금 재직 중인 직장에서의 근무 경험을 말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안 하는 게 좋을까요? 이런 얘기인데, 이게 아마 그러니까 학사로 합격을 해가지고 뭔가 동종업계에서 일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뭔가 이직과 관련된 질문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정확하게 제가 질문의 뜻이 확실하게 이해는 안 가는데, 약간 어쨌든 면접을 볼 때 지금 현재 일하고 있는 직장에서의 근무 경험을 말하는 게 좋냐 안 좋냐라는 얘기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 질문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이거를 좀 답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 멘토님께서 그래 이직을 하셨으니까 뭐 이직은 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이직 때 뭐 물어봤고 이런 것들도 좀 알려주시면 진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직 때 뭐 프로세스라든가 아니면은 뭐 질문했던 내용들이 뭐였나요? 네. 그거에 앞서서 앞에 이제 질문 생각해 보면은 그 6개월 근무했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6개월 근무를 하시고 지금 면접 준비를 하시는 거고 이직을 준비를 하시는 건데, 아마 근무 기간이 너무 짧아서 음, 이제 안 좋게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음, 우려에서 질문을 주신 것 같거든요. 네. 로열티가 좀 제가 떨어질 수 있다라는 느낌을 줄 수 있으니까. 그죠, 그죠. 그게 이제 그 전 직장 뭐 여러 음, 앞에 이제 커리어가 뭐 예를 들면 1년 6개월, 뭐 음, 6개월, 뭐 1년 이렇게 너무 짧게 되면은 사실 부정적으로 보는 거는 맞습니다. 음, 그래서 6개월 근무, 만약에 말씀을 하실 거면은 뭐 충분한 좀 사유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음, 네, 그래야 이제 이직을 하시는 직장에서도 얘가 뭐 한 6개월 혹은 1년 조만간 나가지 않겠구나라는 좀 확신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은 그러니까 말씀을 안 하실 수 있으면은 아예 음. 안 하시는 것도 제가 볼 때 방법이긴 이건 한데, 약간 전략적인 방법이겠네요. 그렇죠. 근데 나중에 걸리게 되면 또 안 좋기 때문에 음, 어쨌든 그 6개월에 대한 확실한 그 사유는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음. 그러면은 우리 멘토님께서 이직하는 거는 그냥 일하다가 이게 뭔가 경력자 지원 같은 거를 이렇게 지원하고 뭐 이런 경우가 있나요? 보통 그렇게 하는 건가요? 그죠. 경력직을 요즘에 많이 뭐 채용을 하니까 많은 분야에서 채용을 하는 추세고, 지원해서 붙으신 거군요. 네, 그래서 지원을 한 거고, 프로세스 그리고 면접은 뭐 굉장히 동일합니다. 신입이랑 동일하고, 근데 이제 한 가지 차이점은 신입일 때는 다들 뭐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음, 사실 회사에서 무슨 일 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음, 내가 이제 뭘 알고 있는 거에 집중을 해서 이제 자소서를 엄청 열심히 쓰게 되는데, 음, 실제 뭐 면접에서도 그렇게 되겠죠. 굉장히 뭐 전공에 깊이 있게, 저도 이제 신입 때 취업할 때는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면접관 분들께서 음, 전공의 깊이를 많이 물어보진 않고 이제 인성 면접이 많았던 것 같고, 음, 근데 반면에 경력직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전공이라던가 이제 그리고 그, 그 당사에서 만들고 있는 제품 라인업이라던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음, 실제 우리가 바로 이제 현업에 투입을 시킬 수 있는 인력인지 굉장히 디테일하게 물어봅니다. 음. 그래서 네, 그러니까 그런 자기가 차이점이 실제로 가장 잘 해왔어야지 이직도 편한 거네요. 그죠. 전 직장에서 열심히 이제 배워놨어야 이직도 편하죠. 음, 왜냐면은 이제 경력직에게 요구하는 그 기대치는 굉장히 높거든요. 실제 바로 들어와서 프로젝트 하나를 이끌 수 있을 정도. 음. 그렇게 돼야 그치. 회사에서도 이득이기 때문에 바로 투입될 수 있어야 되니까요. 그쵸. 네, 기대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좀 빨리빨리 지나가면은 거의 다 많이 했는데요. 뭐 이런 거는 다 연구원 얘기도 다 했고, 사실은 이런 사실 제가 채용에 대해서는 우리 멘토님께서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내용을 알려드리기가 좀 힘들 수 있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인턴 전환이 실패했어가지고 이제 채용 과정에 불이익이 있을지 뭐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 제가 이걸 관련해서 좀 질문을 하는 거는 그냥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그러니까 채용 전환형 인턴이라는 게 있는데 그 전환이 실패됐을 때에 혹시 불이익이 있는지 요거에 대해서 혹시 들어본 게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음, 전환된, 그 전환할 때 사실 그 전환율이 굉장히 높잖아요? 네. 제가 알기에도 굉장히 높은 거로 알고 있고, 그걸 이제 탈락을 했다면은, 뭐, 이제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뭔가 이제 회사랑 안 맞는 게 음. 확실히 좀 식별이 됐다라고 사실 회사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네, 그래서, 모르겠어요. 만약에 그 전환율이 굉장히 낮은 그런 채용 과정이었다면은, 음. 뭐 이제 TO가 한정돼 있어서, 네, 그렇게 해서 떨어진 거라면 당연히 불이익이 전혀 없을 거라고 저는 음. 확신을 하고 있고, 근데 만약에 전환율이 굉장히 높은, 예를 들면 뭐 10명 중에 1명, 20명 중에 1명, 거의 이제 다 붙는 그런, 어, 그 전환 과정이었다. 근데 거기서 만약에 떨어졌다라고 한다면은 음. 뭔가 이제 회사랑 가치관이라던가, 뭔가 이제 음. 인성적이라던가, 뭔가 안 맞는 게 있어서 떨어졌기 때문에 불이익이 없을 거라고는 말은 못 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근데 결국 이제 중요한 게, 추측성인 네, 거라서 뭔가 얘기하기가 좀 그런데 어쨌든 그쵸. 포인트는 네, 예 잘 알겠네요. 예, 포인트는 너무 네. 잘 알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이거 또 거의 다 참 다 하면 좋은데 그다음에 AI 면접 이런 거 같은 우리 김시원님께서 AI 면접 탈락하셨는데 학벌이 조금 안 좋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게 대학원을 가면 좋을까라고 하는데 이런 것도 결국 다 얘기가 나온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학원을 가면 다 좋다라는 것으로 좀 어떤 측면에서 좋은지에 대한 거를 이번 시간으로 다 이해를 하셨을 거라 생각을 하시고요. 영찬님께서 이런 것들 연구 개발에서 미리 경험하는 것이 좋다 이런 얘기도 한 번씩 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면수님께서 채용 조건에서 학석사 이렇게 뽑는 경우 같은 일을 하는 건가 이런 것도 다 얘기가 나왔습니다. 특히 학사에서는 약간 구조 설계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하고 이렇게 얘기가 나왔고요. 어쨌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나이 관련된 얘기인데 혹시 그 경력직을 얘기 아마 이분이 이제 그 채용 얘기하신 거니까 신입사원 채용인 것 같은데 혹시 신입사원 채용의 나이 같은 게 중요한 요소인가? 제가 요즘 한국을 안 간 지가 오래돼서 나이가 중요한가? 요게 좀 궁금할 수는 있겠네요. 음, 채용 관련된 게 사실 굉장히 제가 뭐 주관적으로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음. 제가 느낀 경험상으로. 근데 제가 취업할 때 보면 전, 전후로 해서는 이제 중요하다는 얘기가 많이 돌았어요. 아, 사실. 그래요? 실제로도. 음. 예. 근데 최근에는 뭐 그런 얘기도 전혀 못 들어봤고, 음. 예. 그리고 당연히 뭐 채용 공고에 뭐 써 있으면 안 되니까 음. 거기도 없고, 그래서 어디서 찾아볼 수도 없고, 실은 뭐 불리하다는 내용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음. 근데 그래서 답변을 드릴 음.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제 입장에서는 나이가 크게 중요하진 않다. 근데 음. 저희가 이제 수용할 수 있는 범위가 있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같이 일하는 당연히 사람들을 이제 뽑는 거니까. 그죠. 학사 신입으로 이제 뭐 입사하시는데 뭐 진짜 말도 안 되게 뭐 40대다. 이거는 당연히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범위를 넘어가기 때문에 음. 그런 거 아니고서야 크게 중요하지는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음. 그 사람의 이제 전문성, 얼마나 이제 스마트한지 회사에 적응을 잘할 수 있는지, 그렇죠. 적응성, 그런 게 훨씬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예, 돼요. 들어보니까 블라인드 채용이긴 한데 나이는 블라인드가 아닌가 보네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하여튼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다 대부분 좋은 얘기를 해주셨고 우리 좋아요님께서 방금 올려주신 그 연구개발 관련돼서 석사의 박사 역할 이런 것도 다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영상이 올라가면은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마지막 질문만 받겠습니다. 우리 데이비드님께서 자기가 미국 대학교에서 학부를 나와가지고 한국 대학원에 석사를 나왔는데 좀 특이한 케이스라면 케이스일 수 있는데 이렇게 해외에서 학부를 나온 사람일 경우 이거를 부정적으로 보지 않을지 궁금하다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그냥 이게 부정적으로 볼 건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요. 전혀 뭐 그렇게
안 볼 것 같은데요. 아마 음. 걱정하시는 게 그, 그러니까 이제 한국 조직에서는 어쨌든 간에 이제 한국식으로 생각을 해야 음. 이게 뭐 돌아가잖아요. 다들 뭐 좀 빨리빨리 움직이고 음. 뭔가 그런 이제 한국 고유만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심지어 지금 뭐 한국 대학원을 또 나오셨잖아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굉장한 오히려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이 될 것 같아요. 저도 영어도 그냥 당연히 영어도 잘하실 잘할 거고, 거고 뭐 그냥 좀 이런 케이스로 왔구나 그냥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저도 뭐 예, 제가 좋습니다. 볼 때는 뭐, 오히려 굉장히 좋은 케이스입니다. 아유, 하여튼 너무 다 일일이 다 이렇게 얘기도 해주시고 해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아님께서 현직자 인터뷰 너무 좋다고 했는데 저도 참 너무 감사드리고 동시 시청자 수가 거의 뭐 6, 70명 정도로 다 오셔가지고 굉장히 의미 있는 라이브 방송이 됐다고 생각하고 또 이 영상이 올라갔을 때 많은 학생들에게 또 채용 관련한 또 정보뿐만이 아니라 어떤 진로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마음가짐 또는 어떤 계획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됐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우리 그래도 멘토님께서 거의 2시간 가까이 이렇게 긴 시간 같이 방송을 해주셨는데 우리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번 취업이 굉장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뭐 면접 들어가기 전에 서류에서도 많이 떨어지고 뭐 이런 것 같은데 우리 다 좀 사실 우리가 굉장히 똑똑하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몇 년 남들보다 좀 먼저 이 길을 걸어왔던 사람들에 불과한데 그런 어떤 선배의 입장에서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있다면은 좀 한 말씀 부탁드리면서 정리하고 싶습니다. 네. 일단 뭐, MC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당연히 저희가 더 뛰어난 게 아니에요. 당연히 이제 먼저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사실은 커리어를 이제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만한 이제 소중한 정보를 얻기가 굉장히 제한적이거든요. 음, 저도 마찬가지였고, 저도 이제 단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뭐, 제가 이제 학부 졸업할 때 또는 석사 이제 졸업할 때 제가 지금 여기서 이런 일을 하고 있을 거라고는 전혀 상상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볼 때 사실 계획한 대로 다 이루어지기도 힘들고 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커리어를 정했지만 그 석사 전공을 정했지만 취업을 하고 보니까 내 길이 아니었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거를 최대한 이제 그 트라이 앤 에러를 좀 줄여드리고 싶어서 이제 방송에 심지어는 이제 제 소속이랑 음, 얼굴까지 다 공개를 하면서 조금 더 이제 신뢰성을 높일 수 있게 음. 이렇게 출연을 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아유, 감사합니다. 제 주관적인 생각이 많이 들어간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그럼요. 이제 현직에서 느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를 해드렸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향후에 이제 진로를 정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은 정말 의미 있는, 저한테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뭐 감사합니다. 물론입니다. 이렇게 귀중한 시간 내어주신 우리 멘토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제가 아마 학생들이 이 영상이 올라가고 나서 뭐 많은 것들을 느꼈을 거고 할 텐데 좀 가능하다면 여러분들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뭐 저한테 달아주시지 말고 우리 시간 내주신 멘토님께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라도 좀 따뜻하게 해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2시간 정도 현대자동차 AAM 부서에서 일하고 계신 연구원님과 함께 정말 좋은 시간 가져보고 회사에 대한 내용들 이렇게 많이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뭐 커트라인 뭐 이런 얘기뿐만이 아니라 이런 정말 많은 얘기들을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런 영상들 다 보시게끔 제가 나중에 영상 정리를 할 거고 댓글로 이제 타임라인까지 다 작성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여러분들 궁금한 게 있다고 하면은 오셔가지고 좀 이렇게 들을 수 있게끔 하면 참 좋겠고요. 다시 한번 오늘 귀중한 시간 내어주신 연구원님께 감사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